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증시 프라임타임입니다. 설 연휴를 앞둔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미국발 사풍 때문일까요? 상승 출발했던 우리 증시 나란히 현재 하락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18만 원 선은 유지해주고 있네요. 맞습니다. 오늘 확실히 그래도 투심이 많이 위축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요. 장중에 변동성이 커질 수 있으니까요. 잘 추적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저희가 2시간 동안 전략 든든하게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월 13일 금요일입니다. 증시 프라임타임 오늘 준비한 내용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하락장에서도 초고수들의 행보를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순매수 1위에는요. SK텔레콤이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SK그룹주의 주가 무서운데요. 통신주도 오늘장 다 같이 상승해 주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의 주가 흐름 앞으로 좀 전망을 해 보도록 하겠고요. 삼성전자가 순매도 1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장 양봉을 보여주면서 18만 전자 든든하게 지켜주고 있죠. 잠시 뒤에 전략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프라이빗픽 시간에는요. 김진균 전문가의 시장 전략 그리고 공략주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네, 오늘은 전력 수요 폭증 시대에 있어서 독보적인 기술을 가진 종목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이 종목 궁금하신 분들은 잠시 뒤에 꼭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한국투자증권이 업계 최초로 연간 순이익 2조 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증시 호황과 더불어서 대형 증권주들이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직격 프라임 시간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발 반도체주의 높은 변동성과 경기 지표 발표를 앞두고 불확실성 속에서 AI를 필두로 한 고성장주와 더불어서 안정성을 보장한 자산을 보유하는 바벨 전략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오늘 프라임 톡톡 시간에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증시 프라임타임 딜사이트 경제TV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2월 13일 금요일입니다. 증시 프라임타임 지금 출발합니다. 네, 투자상위 1% 초고수들의 수익 매매 패턴 분석해 보고요. 행보를 추적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10시의 남자 소재민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연휴 앞두고 좀 힘을 내주면 좋으련만 시장은 파란불이긴 합니다. 자, 이런 시장 조금 변동성이 커질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어떻게 대응을 해봐야 될까요? 사실 지금 여러분들이 되게 지금 많이들 고민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시장 지금 살까 아니면 좀 더 기다렸다 살까? 막 맞아요. 약간 이런 고민들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도 제가 예를 들어 뭐 어디까지 떨어질 수 있으니까 거기까지 나눠서 사세요 이러면은 네. 원래 사람 심리가 그렇잖아요. 뭐라고 한 6만 3천 원까지 빠질 수 있다고? 그럼 거기까지 기다려봐야겠다. 기다려야지. 약간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아예 바닥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예. 지금 시장은 일단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투자를 할 때 좀 중요하게 생각할 건 방향성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하락 추세인 시장이에요. 만약에 지금 시장 지수 자체가 하락 추세라는 건 고점과 저점을 같이 낮춘다는 소리죠. 예. 이런 시장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최대한 내가 생각했던 자리를 무조건 기다리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괜히 여기까지 안 빠지지 않을까 하면서 섣부르게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하락 추세인 시장에선. 하지만 상승 추세인 시장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빠지지 않을까 해서 거기까지 그냥 기다리다가는 거기까지 안 오고 그냥 올라가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선 여러분들이 뭐 여기까지 빠질 것 같으니까 여기까지 기다리자라는 느낌보다는 시장 조정 주면 그러니까 기준점만 있으면 돼요. 여기까지 빠질 것 같으니까 지금부터 거기까지 나는 나눠서 사겠다라는 느낌으로 가시면 좋거든요. 제가 이제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장 지수가 좀 만약에 좀 크게 밀린다라고 하더라도 네. 5,100포인트 뭐 크게 이탈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생각할 건 5,100포인트 정도까지는 빠질 수 있겠구나. 그러면 지금 아직도 5,490이잖아요. 네네. 지금도 높아요. 그럼 이제 5,100 올 때까지 나 아무것도 안 해야지. 이게 아니라 5,100포인트까지 여러분들이 나눠서 산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같이 이렇게 시장 빠질 때 보면은 네. 거래량이 실리면서 빠지는 종목군들이 있고 별로 어제 거래량은 예를 들어 뭐 100만 주인데 네. 오늘 거래량은 뭐 현재까지 막 10만 주, 15만 주 이거밖에 안 되는데 막 낙폭이 4% 5% 되는 그런 애들이 있으면 예. 거래량이 없이 떨어지는 종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겁먹지 않고 매수에 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일단 미증시 같은 경우를 보면은 지금 미증시 같은 경우는 생명선이 121선이다 뭐 이런 거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네네. 이 자리 제가 미증시 같은 경우는 최소한 23,500포인트를 금요일 날 올라가는 거 봐야 좀 안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예. 결국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23,500포인트는 좀 힘들 것 같기는 하죠. 그래도 23,300포인트 만약에 오늘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 나오면서 그 자리를 회복해 준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설 연휴 이후에도 추가 상승 보일 수 있겠지만 만약에 미증시 같은 경우가 오늘 반등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뭐 23,000포인트도 탈환하지 못한 채 마무리를 한다라고 한다면 나스닥 같은 경우는 많게는 한 21,500포인트까지도 추가 조정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럼 국내 증시 같은 경우도 사실 그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을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하면 지금 시장 어쨌든 하락은 기회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 좀 여러분들이 눈여겨봤던 종목군들인데 뭐 거래량이 없이 한 4% 5% 이상 정도 빠지는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네. 아래로 열어놓고 신규 진입 전략은 유효하다.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5,100까지 밀릴 수는 있으니까요. 분할 매수 전략이 유효하다라는 말씀 전해드려봤고요. 거래량 실리지 않은 하락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종목에 대한 코멘트까지 들어봤습니다. 네, 시장 전략 만들어봤으니까요. 그럼 이런 약세장에서 고수들은 어떤 종목을 지금 사고 있을까요? 실시간 순매수 10가지 종목 보겠습니다. 네, 오늘 SK텔레콤을 비롯해서 10가지 종목 올라와 있는데요. 대부분의 종목들이 지금 주가 자체는 음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리브스메드 신규 상장주죠. 지난달 코스닥 입성 후에 가파른 우상향 곡선을 그려주면서 상장 한 달 만에 기업가치 2조 원 시대를 열었다라고 합니다. 다만 주가는 오늘 시장이 밀리면서 약보합권 그리고 있고요. 오늘 2차 전지주가 약간은 주춤합니다. 에코프로 BM 3%, 4%대 약세, 그리고 최근에 증시에서 소외됐었던 내수주가 꿈틀대고 있습니다. 저평가 심리가 부각이 되면서 호텔신라 역시나 최근 주가 단기 급등 이후에 약간은 차익 매물이 출회가 되고 있고요. 6위에 올라 있는 LG전자 저희가 짚어드렸었죠. 이틀 전에 20%가 넘는 급등세 이후에 기업을 토한 이후 차익 매물이 출회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세아베스틸 지주 역시나 스페이스X 모멘텀 받고 상승 랠리를 보였었는데요. 실적이 예상치를 하회했다라고 합니다. 오늘 장 2%대 약세 그리고 있습니다. 8위 한미반도체 올라와 있고요. 9위에 큐리오시스가 포착이 됩니다. 신규 상장주죠. 바이오 분야의 오토메이션 전문 기업이다라고 하는데요. 오늘 인도그룹과 제품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밝힌 기업입니다. 10위에 올라와 있는 G2G 바이오는 5%대 하락세 연출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원전주를 오늘은 짚어볼 텐데요. 원전 관련해서 SMR 법이 국회에서 좀 통과가 됐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두비를 비롯해서 원전주는 오늘장 왜 가지 못하는 걸까요? 시장이 빠져서? 뭐 시장이 빠져서도 있죠. 그리고 제가 항상 말하지만 네. 결국 주가는 미래의 기대감을 끌어다 옵니다. 결국 이제 SMR에 대한 이런 기대감들이 네. 어느 정도 선반영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뭐 이거 나왔는데 왜 빠지지? 그러니까 네. 여러분들이 좀 많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기업 실적 진짜 잘 나올 거야. 아니면 혹은 뭐 어디에서 뭐 어떤 그룹이 어디에서 뭐 상을 탄다. 그럼 이제 시상식에서 상 타면 이제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네. 정작 결과가 나오면은 소멸되는 게 대부분의 이슈들이에요. 그래서 뭐 사실 뉴스가 나왔는데 왜 안 가지 원전은? 그럼 이제 원전은 끝인가? 이렇게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네. 오늘 시장도 이러니까 좀 쉬어가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어제 미증시 같은 경우 또 하락한 이유 똑같죠. AI 투자에 대한 과한 투자에 대한 우려. 그러면서 AI 소프트웨어 관련주들 빠졌거든요. 제가 오라클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오라클 같은 경우는 낙폭을 좀 회복하면서 마무리를 했지만 아직까지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AI 투자에 대한 약간 회의론, 네네. 약간 이렇게까지 투자하는 거 맞아? 약간 이런 말들이 많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랑 묶여 있는 원전 같은 경우도 아무래도 이거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는 없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미국 증시에서 왜 이렇게 데이터 이런 쪽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네. 결국 이제 미국 법안으로도 어느 정도 나온 것 같거든요. 뭐 몇몇 주에 대해서는 데이터 센터 금지, 데이터 센터 건설을 금지한다, 막 이런 걸 발의됐다, 뭐 이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데 예. 이 근본적인 이유가 전력 수요가 너무 높아진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만큼의 전력을 감당할 수 없는데 막 지역에다 데이터 센터를 막 무분별하게 짓게 되면은 이 많은 전기 어떡할 거야? 이런 것 때문이거든요. 그럼 어쩔 수 없이 전기세가 인생될 거고 전기세 가격이 인상되고 나면 결국 또 인플레이션이라든가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그렇기 때문에 무분별한 데이터 센터는 지으면 안 돼. 약간 이런 식으로 미국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제 데이터 센터라든가 AI 투자에 대해서 망설이는 그런 의견들도 많아지는 겁니다. 그럼 결국에는 핵심은 그거거든요.
전력 수요. 이거 감당 못하니까 데이터 센터 막 짓지 마. 이런 거라면 결국 원전에 대한 관심은 다시금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보면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도 지금 자리도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일단 차트를 좀 보면서 얘기를 하자면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주봉상 상승 추세는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여러분들이 투자 중이신 분들은 좀 캡처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다는 소리는 만약에 두산에너빌리티가 밀린다? 그러면은 한 85,000원, 86,000원 정도까지도 밀릴 수는 있겠지만 이 자리를 이탈하지 않으면 추세가 깨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최근에 일봉 차트를 보면 지금 전고점 여기 매물대 소화하려고 진짜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주봉 관점으로는 좀 길게 우상향 추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일봉 관점으로 봤을 때는 사실 86,000원과 97,000원 98,000원 정도 사이에 단기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다고 보셔도 좋아요. 그래서 내가 일본 관점으로 좀 짧게 투자 기간을 가지고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일본 관점으로 박스권 매매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박스권 매매는 어떻게 한다? 이 박스권 아까 제가 말한 86,000원, 7,000원과 98,000원 사이에 중간에 선을 그어놓고 그럼 중간에 대충 선을 그으면 92,000원쯤 되거든요. 네. 자 그럼 이 아래로는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고 이 박스권 상단인 97,000원 정도 왔을 때는 분할 매도를 한다. 이렇게 해서 사고팔고 매매 전략을 잡을 수도 있어요. 네. 자, 그런데 여기를 뚫고 올라간다. 만약에 97,000원 위를 뚫었다라는 거는 단기 박스권 상단을 돌파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뭐 10만 원, 11만 원, 12만 원까지도 우상향이 이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럼 내가 지금 두산에너빌리티를 갖고 있는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그럼 이제 이게 사람마다 상황이 다 다르잖아요. 네. 내가 지금 계좌에 돈이 많은 사람도 있을 거고 내가 지금 계좌에 돈 하나도 없는데 이런 분들도 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딱 뭔가 지금 이 종목은 줄여야 돼요.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홀딩해도 되는 거고 어떤 사람은 좀 줄여야 된다라고 한다면 아까 말한 것처럼 시장 지수가 5,100포인트 정도까지도 눌림을 한번 줬다가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이 경우의 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만약에 본인이 계좌에 현금이 막 여유가 있어요. 난 충분히 밀리면 더 살 수 있어. 이러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끌고 가셔도 상관없지만 내가 좀 돈이 없는데 계좌에 나중에 밀렸을 때 좀 더 살 돈이 없을 것 같은데 하시는 분들은 이 97,000원 정도 라인 부근 오면은 거기서 살짝 비중은 줄여놨다가 97,000원 돌파했어요 얘가. 그리고 그 위에서 한 1, 2거래일 버텨준다? 그러면 내가 한 1,000원 정도 더 비싸게 다시 산다라는 생각으로 그때 가서 위로 따라잡으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종목을 매매를 할 때 그냥 목표가 얼마 여기까지는 내가 안 판다 이게 아니라 시장 상황을 항상 같이 생각하시면서 매매 전략을 잡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MR 관련해서 호재성 뉴스가 나오긴 했지만 새로운 뉴스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주봉상 상승 추세 있다. 박스권 전략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다음으로는 1% 고수들이 매도하고 있는 종목도 보겠습니다. 순매도 10가지 종목들은요.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현대차 오늘도 나란히 올라와 있습니다. 삼성전자 홀로 상승해주다가 현재는 18만 원 선 밑으로 내려와 있고요. 현대차와 SK 하이닉스 모두 음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위에 올라와 있는 미래에셋증권 또 한 번 불기둥 뿜어주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 기대감 그리고 오늘장은 증권주가 일제히 급등을 했죠. 대신증권이 통큰 주주 환원 정책을 내놓으면서 업종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개선되고 있습니다. 미래에셋증권 14% 급등 보여주고 있고요. 우주항공주 오늘 힘이 조금 부족합니다. 세트에 가 있는 보합권이지만 한국항공우주는 홀로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방산기업의 수출 모멘텀이 견고한 만큼 주가 하락은 저가 매수 기회다라는 리포트가 나오기도 했고요. 오늘 로봇주는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약세, 9위에 올라있는 파미셀 저점에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어제 장대 양봉 이후에 오늘은 파란불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 중에서는 10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이마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수주가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합니다. 오늘장 이마트 다만 주가는 4% 하락을 그려주고 있거든요. 이마트는 지금 어떤 관점에서 바라봐야 될까요? 최근에 왜 이렇게 내수 관련주들이 올라갔을까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네.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마트 왜 올랐어요 하면 새벽 배송도 허가해 준다던데요. 막 예. 그렇게 하고 실적도 되게 잘 나왔대요. 매출 증가도 많고 중국인 관광객들 오면 이마트에서 막 물건 털어간대요. 막 이제 실적도 좋고 새벽 배송한다는 이런 기대감도 있고 또 예전부터 이제 이렇게 덩치 큰데 아무래도 배당 성격의 종목군들 같은 경우도 주주환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 때문에 올라간 거 아닐까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틀린 말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올라간 거 맞는데 지금 이 얘기가 지금 있었던 얘기인가? 아니죠. 아니에요. 예. 원래부터 있었던 얘기예요. 그러면 왜 얘가 원래부터 존재했던 게 지금 반응일까를 여러분들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혀 몰랐던 이마트가 원래부터 실적 엄청 안 좋았던 종목인데 이번에 갑자기 실적이 좋아져가지고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럼 얘네들이 왜 하나갤러리부터 시작했고 이마트 이런 유통
대형 유통 기업들이 왜 올라갈까를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 왜 만들어졌을까를 생각해 보면 최근에 미증시 같은 경우가 어떻게 뭐라고 그랬죠? 산업 이슈가 별로 없었어요. 네네. 기술주에 대한 이슈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기술주들이 그냥 퐁당퐁당 재미없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런데 그런 다우 같은 경우는 이제 위로 치고 올라가는데 그때 올라갔던 게 이런 대형 유통회사들 중심으로 매수세가 들어가면서 올라갔던 거예요. 예. 자, 이렇게 왜 이쪽으로 관심이 커졌을까를 생각해 보면 나스닥 같은 경우가 지금 문제가 뭐냐면 왜 올라야 하지를 못 찾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떨어지는 것도 솔직히 말하면 네. 말도 안 되는 뭐 이거 가지고 뺀다고 막 이런 느낌으로 빼고 있기는 예. 해요. 근데 올라갈 이유가 마땅치 않기 때문에 빠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빠질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 보면 계속 그거밖에 없어요. 지정학적 리스크? 트럼프 대통령이 또 이상한 짓 하지 않을까? 아, 아니다. 근데 소매 판매가 되게 안 좋고 경기 침체 우려가 있는데 야, 이거 금리 인하도 안 할 것 같아. 금리 뭐 동결 기조가 유지될 것 같아. 네네. 아, 그러면 어쩔 수 없다. 실적 좋은 걸로 가야지 뭐. 지금 당장 돈 잘 주고 성장주보다 그러니까 가치주보다는 성장주, 배당주에 좀 눈길을 주고 이렇게 가야겠다 하면서 약간 미국 증시 안에서도 배당 성향 높은 기업들 쪽으로 자금이 집중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이제 그런 게 국내 증시에도 영향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마트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있는 이 호재가 갑자기 사라지진 않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기억할 건 원래부터 존재했다라는 이슈이기 때문에 네. 만약에 다시 한 번 더 기술주 중심으로 미증시가 올라가는 상황이 발생을 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유통이라던가 배당 성향 강한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여기서 자금이 빠져서 기술주로 넘어갈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마트나 이런 거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지지 라인을 좀 확실하게 잡고 투자를 하시던가 시장 분위기 갑자기 이제 기술주 중심으로 막 시장이 막 올라가. 그럴 때는 이제 매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현재 이 종목을 투자하고 있다라고 하면 지지선은 한 10만 5천 원 정도 잡으면 되겠네요. 10만 5천 원 선만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고 시장이 이렇게 좀 흉흉하다라고 하면 해당 종목은 고점을 더 올릴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기억해둘 거 기술주 중심으로 시장이 강하게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마트뿐만 아니라 최근 올라갔던 대기업 유통 관련주들은 되려 하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확실하게 지지선을 잡고 투자를 하자. 이것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기준은 120분봉에서 60일선 잡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이마트의 목표 주가 계속해서 상향 리포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지지선을 잡고 대응해 보자라는 전략 만들어 드렸고요. 차트의 흐름도 잘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5거래일 순매수 10개 종목들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간 순매수 종목들은요. 네, 오늘은 원전주 그리고 제약 바이오주가 전반적으로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장 앞서 말씀드린 두빌 있고요. 한전산업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한전산업 주가 단기간에 튀어 올랐죠. 다만 현재는 약세를 그리고 있고요. 5위에 올라와 있는 토모큐브 창사 이래 첫 영업 흑자를 달성했다라고 합니다. 의료 AI 기업은 수익성을 입증하는 순간부터 주가가 빠르게 리레이팅되는 경향이 있다라는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그 외에 올릭스 같은 경우에는 주가 조정 이어지는 중이고요. 9위에 올라와 있는 HD 현대마린솔루션 계속된 주가 약세가 이어지다가 오늘은 반가운 3%대 빨간불 켜주고 있습니다. 인터로조 같은 경우에는 콘택트 렌즈 전문 기업인데요. 지난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200%가 넘게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실적 정상화에 성공을 했고요. 안정적인 수익 창출 체계를 확립했다라는 긍정적인 분석들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어제 이어서 오늘도 통신주가 흐름이 참 좋죠. 오늘은 SK텔레콤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SK텔레콤은 정말 두 자릿수 급등이 눈에 띈니다. 사실 뭐 SK그룹주 이슈도 있고 통신주로 묶이면서도 함께 모멘텀을 받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엔트로픽 미국에 상장될 것 같다. 네. 뭐 여기에 대한 지분에 대한 가치를 인정받으면서 막 올라간다. 사실 AI 기업뿐만 아니라 이제 데이터 센터에 대한 매출도 늘어날 것이라는 네. 기대가 뭐 전반적으로 AI 산업하고 묶여서 지금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사실 좀 과한 감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요? 결국 그런 거잖아요. 최근에 우리가 1월 달에 막 우주항공주들 잘 갔던 이유들 네. 생각하면 스페이스X 상장에 대한 기대감, 그러니까 나스닥에 상장되는 기업의 지분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막 올라가는 그런 장세가 1월 달에 나오고 있는 만큼 거기에 SK텔레콤도 좀 수혜를 받았다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결국에는 통신이라는 부분은 AI 산업의 확장함에 있어서 필수적인 인프라거든요. 네. 결국에는 우리가 그 데이터 센터에서 아무리 많은 추론과 연산 학습을 해도 우리가 가서 USB로 뽑아올 게 아니고 통신으로 주고받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통신망 시설을 넓힌다던가 또 더 빠른 통신사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 여전히 존재를 하죠. 네. 그러면서 같이 올라가면서 아까 제가 말했던 거 지금 결국 SK텔레콤 이런 것들도 뭐냐면
약간 가치주 느낌보다는 배당을 성향이 높은 성장주 느낌이 더 강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까 이마트 올라간 거, 다우지수 올라간 거 이런 거랑 비슷한 결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나름의 기술주의 색도 가지고 있고 상장에 대한 이슈도 있으니까 좀 더 시장에 관심을 받았다라는 느낌인 거지. 뭔가 막 진짜 막 엄청난 SK텔레콤만에 진짜 미쳤다 얘네는 이제 앞으로 막 이런 새로운 건 사실 없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개인적으로 접근할 때는 저는 좀 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올라가는 종목을 절대 사면 안 된다 이런 건 네네.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 구간에 아까 앞서 말한 이유들 때문에 대안이 마땅치 않은 시장이라서 지금은 기술주의 새로운 이슈도 없고 시장은 빠질 것 같으니까 왠지 배당 성향 높은 실적주를 예. 좀 사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통신주 괜찮은데 그래 SK텔레콤 너네는 그래도 AI 데이터 센터도 좀 있는 것 같고 뭐 AI 뭐 소프트웨어 관련주들 뭐 미국 나스닥에 상장한다라고 하면은 너네 지분 가치도 올라갈 것 같으니까 그래 그럼 너 괜찮겠다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약간 마땅한 메인이 없기 때문에 더 주목받는 느낌이라서 시장에 정말 메인이 생겼을 때는 과연 이 상승세를 유지할 수 있을까? 오히려 지금 약간 시장에 돈의 대피처로 들어왔던 자금들이 다시 빠져나갈 수도 있지 않을까? 네. 이런 우려는 조금 드는 종목이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이 종목도 지금은 뭐 어쨌든 추세 자체가 좋은데 뭐 지금 당장 여기가 고점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분위기가 유지된다라고 하면 이런 것도 목표가를 체스님 얼마 잡을까요? 10만 원 잡을까요? 12만 원 잡을까요? 이런 건 목표가 잡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제가 계속 말하지만 분봉 차트를 통해서 지지선 잡고 끌고 올라가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한 10분봉 정도 선을 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 네. 10분봉에서 현 시점 기준으로는 82,500원 정도. 82,500원 정도 라인을 지지선으로 잡고 끌고 가시는 전략은 유효해 보입니다. 월봉, 주봉 차트를 봐도 이거는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까 말한 그 자리 이탈했을 때는 제가 계속 말하지만 주가는 급격한 상승의 절반 정도 선까지 조정을 준다라고 생각을 네. 했을 때 해당 종목이 조정 한번 주면 볼린저 밴드 상단 자리면 7만 원까지도 밀릴 수 있다는 거거든요. 물론 여기서 다시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8만 아까 제가 드린 그 라인 이탈했을 때는 여기까지도 밀렸다 올 수 있으니까 그때는 비중을 좀 조절하시던가 보유자분들은 그렇게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SK텔레콤 추세도 좋고 분위기가 좀 많이 과열되어 있어가지고요. 지지선 잡고 한번 끌고 눈여겨보자라는 전략까지 만들어드렸습니다. 오늘장 급등하고 있는 SK텔레콤에 대한 전략 만들어드렸고요. 네, 다음으로는 주간 순매도 종목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순매도 종목들 최근엔 사실 제약바이오 섹터가 많이 올라왔었는데요. 오늘은 반도체 섹터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다시금 반등해주면서 18만 원 다시 탈환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이오테크닉스, HPSP, 동진세미캠 올라와 있습니다. 7위 한미반도체도 3% 약세지만 20만 원 선 지켜내주고 있고요. 4위의 포스코인터내셔널 전날 52주 신고가 돌파했습니다. 오늘은 3%대 조정받고 있고요. 오늘 로봇주도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6위의 클로봇 그리고 로보티즈까지 오늘장 1에서 3%대 조정 보여주고 있고요. 8위 ST팜 같은 경우에는 오늘장 하락하다가 양봉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올리고 핵산 치료제 CDMO 사회 폭발적인 성장 기대가 된다.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라고 합니다. 오늘장 3% 이상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10위 하나솔루션은 단기 급등 이후에 오늘은 쉬어가는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3%대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는 삼성전자 안 볼 수가 없겠죠. 18만 전자 다시금 탈환해줬습니다. 사실 삼전은 5만 전자일 때 안 사다가 지금 18만 원일 때 매수세가 정말 많이 들어온다라고 하거든요. 그쵸. 제가 진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네. 진짜 그 유튜브 채팅창에 있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네. 제 정말 애착 종목이었거든요. 오.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예. 예전에 이제 한참 할 때 여러분들한테 시장 한참 막 무너졌을 때 그냥 뭐 살지 모르겠으면 그 시점에 삼성전자 아니면 코스피레버 아니면 코스닥레버 이 세 개에다가 여러분들 짜증나는 거 다 손절치고 몰아버려라 네. 이렇게 말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했다면 그렇게 했다가 뭐 물론 저희는 일찍 팔았어요. 어. 네, 일찍 팔긴 했는데 그래도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저는 추가 상승 여력 충분히 존재한 그러니까 다들 지금 뭐 삼성전자 20만 원 전자 간다 막 이렇게 얘기를 네. 하는데 사실 부담스럽잖아요. 지금 사는 거 맞아? 막 이런 생각 많이 드실 거예요. 네네. 근데 자꾸 여러분들이 자꾸 생각하는 게 쌀 때 살려고 하는 그러니까 더 싸지지 않을까? 내가 더 싸게 살 수 있지 맞아요. 않을까? 이 생각을 하시는 건데 그냥 사고 모아요. 떨어지면 더 사면 되잖아.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하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정확히 지금 주가가 예전 2021년도 금리 인하 이후보다 한 90에서 100% 정도 올라갔어요. 네.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6배가 올라갔고 삼성전자 2배 올라간 거거든요. 근데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도 정확히 한 90% 100% 정도 올라갔으니까 따지고 보면은 코스피 지수만큼 삼성전자 올라간 거지. 네. AI라던가 반도체 특수성을 완벽하게 받아들인 상승률이 나온 건 아니에요.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20만 전자 말하지만 얘는
중장기로 봤을 때 25만 원, 30만 원 정도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거든요. 물론 여기에 조건은 뭐냐면 네. 시장에 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때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막 시장이 엄청 무너지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면 삼성전자라고 볼 수 있겠어요. 같이 빠지겠지. 그쵸. 하지만 어찌됐든 시장의 방향성 자체가 우상향이기 때문에 시장에 투매가 나오면 삼성전자도 빠지겠지만 그 시점마다 모아간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내가 지금 삼성전자 지금 사도 돼요라고 하면 일단 항상 제가 중요하게 말하는 게 총 얼마를 살지 미리 생각을 해요. 네. 나는 총 한 1,000만 원 사고 싶은데요라고 하면 지금 100만 원만 사요. 그리고 빠질 때마다 그 100만 원씩 10번 나눠 사던가 아니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 많이 분들이 실수하는 게 삼성전자 차트 보고 매매하거든요. 네. 여기까지 삼성전자 여기까지 밀리면 뭐 16만 7천 원까지 밀리면 사야지 이게 아니라 삼성전자는 코스피 지수의 위치를 보고 매수를 하신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삼성전자를 만약에 지금 들어간다라고 하면 아까 제가 코스피 어디까지 밀릴 수 있다라고 했죠? 1,100. 그렇죠. 5,100까지도 밀릴 수 있다. 그러면 삼성전자도 5,100까지 밀리면 내가 더 많이 산다라는 생각으로 그 구간을 나눠가지고 총 얼마를 살지를 정해놓고 쪼개서 매수하신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종목은 목표가 없어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만약에 16만 7천 원 정도 라인 이탈했을 때는 아마 코스피 지수가 아래로 좀 많이 밀리고 있는 상황일 겁니다. 그랬을 때는 삼성전자 뭐 한 15만 원 정도 선까지도 밀릴 수 있겠지만 네. 그렇다고 그 자리 그냥 마냥 기다리기보다는 일단 일부 참여하고 밀리면 더 사는 방식으로 끌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 방향성 자체가 우상향이긴 하죠. AI 키워드가 있는 종목들이 급등한 것 대비해서 삼성전자는 좀 덜 가졌기 때문에 조정 시 모아가는 전략이 유효하다라는 말씀 전해드려봤습니다. 이렇게 삼성전자까지 4가지 종목들의 전략 만들어드렸고요. 다음으로는 대표님의 탑픽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제 리뷰를 좀 한번 도와주신다라고 하셨어요. 두산 퓨얼셀을 좀 가져오셨는데 사실 이미 목표가를 도달한 종목이잖아요. 이 종목은 지금 다시 재공략을 해볼까요? 그렇죠. 오늘 뭐 거래량 실리면서 빠지는 것도 아니고 결국 SOFC 신재생에너지 수소랑 연결된다라고 하면 네. 그러니까 이 종목도 아마 지금 유튜브 채팅창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어제 다 수익 보셔가지고 춤추고 오. 계신 분들 많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도 사실 지금 시장에서 엄청 막 시장에 관심을 많이 받거나 핫한 종목은 아니에요. 네. 하지만 여러분들이 구간을 조금 쪼개서 매매를 한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재밌게 사고 팔고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에 뭐 20% 먹고 나온다가 아니라 한 네. 5%에서 8% 정도 먹고 절반 팔고 밀리면 다시 사고 뭐 이렇게 쭉 꾸준히 가지고 놀면 좋은 종목입니다. 일단 한 4만 1,000원 정도 선까지는 추가 상승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하고요. 여기서 만약에 밀린다라고 하더라도 32,500원 정도니까 현 구간부터 어제 이제 매도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오늘 절반 정도 재매수 하시고요. 네. 밀리면 한 33,000원 아래에서 또 어제 팔았던 거 나머지 재매수한다. 그래서 다시 비중 채운다라는 느낌으로 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굳이 손절가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종목은 워낙 좋아하는 종목이라서 어떻게든 먹고 나올 수 있게 계속 구간 가이드 잡아드릴 거니까 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사실 제가 방송에서 매일매일 방송 나오는데 매일매일 종목을 주면 여러분들은 종목이 다이소가 될 거예요. 아, 엄청 그러네요. 많아질 수밖에 예. 없기 때문에 사실 종목을 바라고 오신 분들도 있겠지만 네. 웬만하면 종목 숫자를 늘리기보다는 특정 종목 몇 개 가지고 제가 계속 쪼개서 사고 팔고 수익 볼 수 있게 구간 잡아드릴 테니까 네. 참고하셔서 매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산 퓨얼셀 이미 8% 넘는 수익을 주고 나왔던 종목이죠. 오늘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한번 눈여겨보자라는 전략 만들어 드렸고요. 목표 주가 39,500원, 손절가는 29,000원 잡고 대응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든든한 체스님의 오늘자 전략까지 다 들어봤는데요. 시청자분들께서 어디를 가면 실시간으로 좀 대화를 해볼 수 있을까 궁금하시거든요. 네, 아래 QR코드 오시면 많은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네. 특히 제가 오늘 아침 시장 같은 경우도 이제 여러분들 그런 게 있거든요. 딱 봐도 오늘 시장 어제 미증시 안 좋았으니까 오늘 시장 나쁠 거 아니에요. 근데 어제 미증시 하락한 이유 보면은 별 시덥지 않은 이유였단 네, 말이에요. 맞아요. 그럼 이럴 때 어떤 종목이 움직일까? 이런 것들이 또 다 정해져 있어요. 오. 보통 이렇게 이유 없이 시장이 혼란스러울 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은 양지사, 신라섬유, 코데지 또 이런 품절주 중심으로 네.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미리 알고 있으면 아침에 장 시작했을 때 뭐 단타할 거 없나? 아, 코데지나 들어갔다 나와야겠다. 이런 식으로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전반적으로 오늘 같은 시장에서는 어떤 섹터가 미리 움직일 수 있는지 이런 것들 남겨드리는 글들 많이 남겨드리니까요. 네. 뭐 단순히 그냥 지금 올라가는 종목 이것 때문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 이런 뉴스 보고 싶으신 분들은 사실 안 오셔도 돼요. 근데 본인이 정말 제대로 주식을 해보고 싶고 미리 준비하는 매매가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로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소재민 대표의 든든한 전략 그리고 다양한 인사이트 얻고 싶으신 분들은요. 아래 QR코드 타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매일 아침 장전 시황까지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투자상의 1%는 지금 JNC 투자자문 소재민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직격 프라임 시간입니다. 이지스탁 이지은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시각 10시 29분 38초, 40초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장 시장을 관통하는 직격 이슈 세 가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의도 1조 클럽. 높아지고 있다. 증권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의 훈풍에 거래 대금이 폭증한 가운데 한국투자증권이 업계 최초로 연간 순이익 2조 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대형 증권사들도 나란히 1조 클럽에 안착했는데요. 증권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반도체주 높아진 변동성의 혼란. AI 거품론, 미국발 기술주 변동성으로 인해서 우리 반도체주도 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호재들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투자자들의 눈치 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담아도 될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호재 만발 신재생 에너지주 활짝이라는 주제인데요. 정책, 자본 모멘텀이 동시에 맞물리면서 원전, 풍력을 중심으로 한 친환경 에너지 섹터에 강한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투자증권이 2025년 당기순이익 2조 원을 넘어서면서 국내 증권사 최초로 2조 클럽 시대를 열게 됐습니다. 정말 대단한 업적인 것 같아요. 우리 증시 너무 잘 나가고 있잖아요. 네, 정말 놀라울 정도로 굉장히 좋은 시세 흐름과 실적을 좀 보여주는 증권주인데요. 네. 여러 가지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심에는 사실 지금 거래 대금이 앞으로 43조 이상을 돌파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그만큼 증시가 좋아진다라는 거구나. 사람들의 자금이 많이 들어오고 시장 유동성이 풍부해지겠구나라고도 볼 수 있지만 네. 증권사들 돈 진짜 많이 벌겠다라는 것 쪽으로도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에 따른 심리적인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되고 있고 또 우리나라 증시가 이렇게 올라온 데 있어서는 뭐 반도체 펀더멘털 관련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정책적인 모멘텀을 등에 업고 시장의 지수 자체가 이렇게 올라와주고 있는데 그렇게 됐을 때 정부 정책 우리가 좀 남아있는 게 3차 상법 개정안입니다. 자사주 소각에 대한 부분들 이야기가 남아있는데 그와 관련돼서 가장 기대를 할 수 있는 쪽이 우리가 통상 금융 그리고 증권, 보험 이쪽 업종을 보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설 연휴 이후에 우리가 3차 상법 개정에 대한 모멘텀을 시장에서는 좀 더 주목도를 높이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네. 이 증시가 전체적으로 약간은 불안한 부분들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제 2023년 이후에 미국 증시의 개인 투자자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비중이 가장 많이 줄었대요. 그만큼 그러니까 미국에 대한 부분들 불안 심리가 나타나면서 국내 시장으로의 자금 유입 속도가 더욱더 빨라지고 있고 그 선택지 안에서 가장 수익을 크게 볼 수 있는 우리나라 시장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혹시라도 이제 뭐 시장이 좀 꺾인다 하더라도 뭐 신용에 대한 부분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지금 신용 잔고도 31조를 돌파를 했는데 네. 신용은 이자에 대한 수익도 거둬들일 수 있기 때문에 요즘 또 코스닥 활성화 정책에 따라서 좀비 기업을 퇴출하고 새로운 이렇게 성장에 대한 부분들을 가져갈 수 있는 기업들을 시장으로 당겨온다. 그럼 IPO 시장이 또 활발해질 건데 IPO 시장이 활발해지면 증권사들도 추가 수익을 또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구조적인 성장을 이루어갈 수 있는 이런 우호적인 환경들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 증시 특히나 이제 코스피 5,500 돌파했고 지금 또 다시 반등하면서 5,500선을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올해도 이렇게 좋으면 증시가 실적 전망도 계속해서 좀 유효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네,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기대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또 증권주들의 특징이라던가 좀 좋은 부분은 이제 실적에 바로바로 반영이 된다라는 거죠. 뭐 제조업이라던가 그리고 조선 이런 쪽은 사이클 타면서 가면서 실적에 대한 반영 속도나 이런 것들이 이제 마지막까지 뭐 2년, 3년에 걸쳐서 실적에 반영되는 부분들도 있고 하지만 이런 증권주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의 반영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충분히 좀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거래 대금 그리고 ETF 순 자산 규모도 지금 제가 어저께 기준으로 봤을 때
350조가 돌파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게 올해 들어서 정말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인 거기 때문에 요즘 ETF 하시는 분들도 주변에 상당히 많이 계신데 이런 부분들도 결국에는 증권사들이 이제 추가적인 시세 랠리와 그리고 영업이익이라든지 이런 쪽으로의 실적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지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뭐 실적이 바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증시 이 호황도 이어질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그렇다면 중장기적으로 투자 매력을 갖고 있는 증권사는 어디일까? 아무래도 이조클럽에 처음 입성한 한국투자증권일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일단 제 생각에는 개인적으로는 키움증권이 가장 좀 수혜적인 부분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증권주들이 이렇게 시세 흐름을 강하게 이어갔던 그 기반의 가장 큰 이유는 브로커리지의 수익에 대한 부분인데 우리나라 안에서 증권사들 쪽에서 브로커리지 수익 쪽을 가장 많이 가져가는 쪽이 키움증권이고 두 번째가 미래에셋증권인데요. 미래에셋증권은 오늘 18% 시세 흐름이 나오는데 왜 키움보다 더 강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미래에셋증권은 스페이스 X 지분 투자에 대한 모멘텀을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18% 급등이 나오는 거라서 이런 두 가지의 모멘텀이 물론 매력적이긴 하지만 증권주의 매력만 가지고 우리가 평가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브로커리지 수익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번에 키움증권은 발행 어음 시장에 진출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온라인 중심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보니까 발행 어음 시장에서의 이런 과연 좀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까라는 의문도 시장에서는 보여주고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쪽에서의 성과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추가적인 그런 브로커리지 수익과 발행 어음 시장까지 했을 때는 키움증권 지금 뭐 급하게 추격 매수를 하자라는 부분은 아니지만 아마 증권주들도 이제 3차 생법 개정 이후에 일부 세로는 나올 수 있겠죠. 일단 일정에 대한 소화 부분들 그리고 나서 저는 실적에 대한 모멘텀 가져간다라고 했을 때는 키움증권을 일단은 좀 장기적인 시각에서는 좋게 보고요. 단기적으로 나는 수급 활용하는 걸 좋아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늘 상상인 증권도 그렇고 중소형 증권사들까지도 이렇게 시세 랠리가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SK증권도 굉장히 시세가 강하게 이어지고 있는데 상상인 증권과 SK증권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도 좀 저는 해법을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는 부분은 지금 시가총액이 상상인 증권은 전일 기준이긴 하지만 800억 부근이고요. 동전주예요. 아직까지 상승이 나오는데. 근데 어저께 좀비 기업 탈출한다라고 하면서 코스닥 요건 강화를 하는데 동전주들을 퇴출시킨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역설적으로 동전주 테마주가 시장에서 부각을 받았는데 이제 증권사 너무 업황이 좋고 증권사 너무 긍정적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가운데 상상인 증권은 동전주기 때문에 테마성을 또 추가적으로 탈 만한 그런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뭐 상상인 증권이 너무 업황적으로 좋고 실적이 너무 좋아질 거고 이런 의미보다는 수급적인 논리로 상상인 증권은 좀 추가적인 시세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단기 매력도로는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SK증권은 오늘 왜 이렇게 잘 가는 거예요? 아무래도 뭐 키 맞추기 성격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오늘 대신증권이니까 중소형 증권사들은 주주환원 쪽에는 약간 소극적 수 있어. 왜냐하면 현금 흐름이라든지 대형사보다는 좀 약하다 보니까 이런 이미지가 있는데 오늘 대신증권이 이제 어저께 장 마감 이후에 자사주 소각에 대한 이슈를 보이면서 그러면 이제 중소형 증권사들도 자사주 소각 쪽으로의 이야기, 주주 환원 쪽에 좀 발맞춰서 가는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오늘 중소형 증권사들을 또 끌어당겨주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증권주들 이렇게 잘 가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증시가 잘 나가면서 실적이 또 바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주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관련해서 사실 미국발 좀 악재라 그래야 될까요? 삭풍이 불어들면서 우리 증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일단 미국발 AI 변동성은 현재 상황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거는 좀 시각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 있겠지만 저는 어저께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AI가 이제 앞으로 일자리를 위협하고 기업들을 위협한다. 소프트웨어 관련돼서 처음에는 금융 쪽에서 시작이 됐지만 어저께는 뭐 부동산, 물류까지도 좀 산업 흐름이 확장되면서 이렇게 되면 관련 기업들이 앞으로 어려워지고 일자리를 잃고 악순환 고리가 생길 것이다라는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저께 뭐 엔비디아도 빠졌고 소프트웨어 관련돼서는 마이클 버리의 발언으로 팔란티어도 밀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샌디스크
굉장히 좋았고요. 네. 반도체 관련된 메모리 기업된 관련주들은 그 안에서도 꽃을 피웠습니다. 그 얘기는 결국 AI 관련돼서 앞으로 우려되는 상황들이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지금은 투자 구간이고 이런 상황 속에서 기업들 입장에서는 AI가 그럼 결국에는 이렇게 위협적인 존재가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거기서 승자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빅테크 네. 입장에서는. 그래서 캐펙스 투자에 대한 규모를 더욱더 공격적으로 늘리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메모리 수요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 메모리 수요가 올라가면 공급과 지금 수요의 불균형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가격에 대한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적인 부분들을 생각을 했을 땐 메모리 기업이 미국에서도 좋았고 이 부분이 우리나라까지도 이어갈 가능성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셔도 저는 실적 기반하고 구조적 성장을 기반한 반도체 기업들이라고 한다면 좋다라고 좀 압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보면 삼성전자 1.34%, SK하이닉스 마이너스 0.79%. 삼성은 계속해서 18만 원대를 유지해주고 있는데 최근 뭐 증권사들이 목표가를 다 이제 20만 원 이상으로 상향을 했는데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뭐 지금 목표 주가 4만 원까지도 나오잖아요. 네.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시기가 언제다라고 딱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그 목표 주가를 향해 가는 흐름들은 좀 분명하다라고 보이는데 저는 이제 추가적인 상방은 충분히 열려 있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그럼 이제 앞으로 이렇게 너무 좋은 업황인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을까를 생각을 하면서 그 부분에서 노이즈가 발생하지 않으면 왜냐하면 미국발에서 지금 오는 부분들도 반도체 쪽에서는 호황을 이어갈 수 있는 소식이기 때문에 네. 그 외에 우리가 체크해야 될 리스트가 뭐가 있는가를 좀 보시고 거기서 노이즈가 발생하지 않으면 홀딩이 맞다라고 보는데 네. 이제 노이즈는 결국에는 좀 불편한 부분은 마이크론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은 마이크론의 이런 HBM4에 대한 공급 이야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수요 확장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이 흐름이 맞다라고는 생각하지만 우리나라 메모리 기업들이 이렇게 가격이 올라갈 수 있었던 건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이었는데 최근에 마이크론이 대만 공장 인수하고 그리고 미국에도 지금 공장을 착공에 들어갔어요. 미국 뉴욕주에. 근데 네.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처음부터 만드는 게 아니라 이미 있는 공장을 인수해서 하다 보면 생각보다 증설에 대한 속도가 빨라진다라는 거고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에 대한 부분들이 지속성에 대한 시기가 좀 당겨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가격 상승에 대한 이 상승폭이 좀 줄어들 수가 있는 거라서 시장은 80% 상승하다가 갑자기 가격 상승률이 30%로 둔화가 되면 이제 업황 자체가 꺾이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다라는 네. 판단이 들어서 이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중국 쪽에서도 지금 범용 디램에 대한 물량을 늘리고 있기 때문에 네. 이와 관련돼서도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물량이 언제쯤에 늘어나고 이런 스케줄에 대한 부분들 지금 나쁘게 보자라는 게 아니라 네. 체크리스트를 좀 보고 노이즈가 혹시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중국이 뭐 추격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뭐 경계감을 가질 정도인가 현 시점은 좀 어떻습니까? 사실 경계감을 가질 정도는 아닐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양지 메모리랑 창신 메모리 테크가 이번에 IPO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네. 아마 1분기 때 지금 창신 메모리는 IPO 하려고 하고 있고 양지는 올해 안에 하려고 하는데 이 두 기업이 상장을 하게 되면 자금이 엄청나게 모입니다.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자본 규모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 뭐 일각에서는 양쪽 기업 합쳐서 13조 원 정도의 자금이 조달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아직은 기술 격차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그 자금과 인력을 동원해서 언제 어떻게 HBM 관련돼서 추격을 할지 모른다라는 부분과 그리고 범용 디램 쪽으로는 수율 문제는 있기는 하죠. 수율이 상당히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긴 하지만 AI를 계속적으로 개발해야 되는 중국 기업의 입장에서는 자국 반도체를 계속적으로 더 채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이와 관련돼서는 물량에 대한 부분들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중국 쪽으로 좀 넘어가거나 점유율을 더 넓혀가는 그런 부분들이 중국에서 발생한다면 우리나라가 지금 가져가고 있는 가격 경쟁력이라든지 왜냐하면 우리나라 건 비싸지만 못 산다고 하니까 네. 저렴하더라도 중국 걸 일단 써야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기업들 입장에서는 수율을 계속 맞춰가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약간은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중국 때문에 반도체는 끝이야라고 생각하는 구간은 아니지만 네. 중국의 이런 발전 속도라든지 점유율을 늘펴가는 과정들은 좀 지켜볼 필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SK하이닉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작년 이맘때 거의 한 78만 원대였는데 지금 뭐 88만이니까 그때부터 갖고 계신 분들 뭐 부럽습니다. 근데 이게 계속 갈 수 있을 것인지 이 전망은 좀 어떻게 하세요? SK 하이닉스를 지금 사실 주가 흐름 되게 좋았거든요. 지금도 너무 좋잖아요. 좋아요. 예, 예. 근데 삼성전자가 상대적으로 너무 잘 가니까 SK 하이닉스 보유하신 분들이 삼성전자랑 자꾸 비교를 해서 생각하시면 왜 이렇게 SK 하이닉스 안 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네. 계실 수 있겠지만 주가 흐름은 여전히 우상향 추세를 이어가고 이미 있고요. 많이 갔고요, 그리고. 네, 이미 많이 갔고 더 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영원한 1등 독주 무대였는데 SK 하이닉스의 점유율을 마이크론이 뺏어갈까? 또 삼성전자가 HBM4 관련돼서 세계 최초로 굉장히 좋은 기술에 대해서 양산한다는 이슈가 어젯밤에 나오면서 그러면 SK 하이닉스의 공공연한 위치가 깨지는 거 아니야라고 일시적으로 좀 시장이 우려를 할 수 있는데 네. 앞으로 수요는 더 늘어날 거고요. 이제 에이직 반도체 시장이 도래를 하면 에이직 반도체 시장에서도 HBM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서 아직까지는 수율적인 부분, 물론 삼성전자가 지금 굉장히 좋은 기술력을 갖고 있는 HBM4를 양산했다라는 이야기도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삼성전자가 기술적으로 많이 처지거나 하는 건 아니라서 HBM 관련된 로드맵 앞으로 기술적으로 누가 확실히 우위를 갖고 가고 있고 점유율이 어떻게 될지는 봐야 되겠지만 지금 이 소식만 가지고 SK 하이닉스가 끝났다 뭐 이렇게 보기에는 어렵고요. 보유하신 분들은 보유 관점을 저는 유지해 주셔도 좋다. 그래서 아직은 뭐 우상향 기조도 여전하기 때문에 ADR 관련된 모멘텀이라던가 이런 것들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보유 의견 계속 가져가셔도 좋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설 연휴 이후에도 계속해서 보유해도 된다라고 하셨는데 일단 몇 가지 종목이 있는데 원익 IPS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어제 이 상한가를 치고 오늘 거의 마이너스 17%대, 그러니까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되면서 이런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갖고 계신 분들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솔직히 원익 IPS는 어저께 오늘 진짜 너무 상반된 움직임을 네.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시장에서 일각에서는 어저께 옵션 만기일이었기 때문에 만기 정상가를 맞추려고 이제 현물에 있어서 호가창이 워낙 얇은 상태였기 때문에 경고 종목이었기 때문에 호가창이 얇아서 이게 결국에는 물량이 좀 들어온 게 상한가에 가게 됐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특별한 호재가 없이 옵션 만기의 영향 그리고 호가창이 얇았기 때문에 상한가에 이렇게 간 부분에 있어서는 시간에는 하한가에 갔거든요. 결국 일시적인 그냥 현상이었고 원익 IPS는 지금 그 전에 주가 수준으로 제자리를 찾아가는 흐름입니다. 근데 원익 IPS라는 그 기업만 두고 봤을 때는 실적 모멘텀 그리고 전공정 앞으로 증설에 대한 모멘텀 가져갈 수 있고 낸드 플래시에 관련돼서도 지금 HBM이 아닌 HBF에 대한 이야기 나오는데 증착 장비에 대한 중요도가 상당히 올라갈 거예요. 그렇게 네. 됐을 때 원익 IPS도 수혜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오늘의 급락이 불편하긴 하지만 특히 어제 혹시라도 매수하신 분들은 불편하시겠지만 기업의 가치가 훼손되거나 그런 건 아니다. 그냥 수급적인 요인이었다. 그래서 매수가가 너무 부담스럽지 않으신 분들, 기존에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은 저는 오늘 숫자 그냥 보지 마시고 보유 관점을 유지해 주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도체주에 대한 전망 얘기 나눠봤고요. 자, 마지막 주제에 넘어가 보도록 하죠. 호재 만발 신재생 에너지주 활짝이라는 주제인데요. 사실 저희 이 직격 프라임 시간에 SK 이터닉스에 대해서는 다룬 적이 없어서 어떤 기업인지 먼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SK 이터닉스는 한동안 시장에서 많이 잊혀질 정도로 조용조용했어요. 근데 네. 이 회사가 갖고 있는 사업부가 지금 시장의 분위기와 딱 맞물려 있습니다. 태양광, 풍력, ESS, 그리고 연료전지 이런 쪽의 모멘텀을 다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라서 네. 어느 쪽의 이슈와 맞춰도 발맞춰서 갈 수 있는 그런 기업인데 오늘 좀 시장에서 이런 호재성 이슈가 나왔던 부분이 오늘 이렇게 상승 탄력을 받아가고 있는데 이 회사가 이제 SK그룹주가 신재생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이 사업
그 자회사들이 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통합을 해서 한 회사에 이거를 넘긴 다음에 거기서 플랫폼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을 하나 발생을 시키면 그 회사의 지분을 사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SK그룹주 입장에서도 이제 신재생 에너지, 앞으로 전력에 대한 수요는 계속된다. 그리고 SK텔레콤이 AI 데이터 센터를 만들고 있고 SK하이닉스도 여전히 마찬가지로 AI 데이터 센터 쪽으로의 집중하는 사업을 앞으로 좀 변모하려는 이런 그룹 차원에서의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전력에 대한 수요는 엄청나게 중요해지거든요. 그룹 네. 안에서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제 에너지 자체에 대한 조달이라든지 그리고 너무 퍼져 있던 사업부를 좁혀짐으로써 사업에 대한 투자 그리고 수급에 대해서 유입이 될 때도 심플하게 해야지 올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콜버그 크레비스 로버츠, 그러니까 글로벌 투자 파트너스와 어떤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한다라는 내용인데, 그럼 뭐 계속 한동안 뭐 좋은 주가를 보인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좀 긍정적인 흐름은 볼 수 있겠지만 아마 네. 오늘은 그동안 SK 이터닉스가 너무 안 갔기 때문에 오늘 급등할 때 일단 차익 실현 빨리 하자라는 분들 많이 계셨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윗꼬리가 좀 달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장 막판까지 시가만 딱히 깨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오늘 시가가 26,700원 부근인데 이 가격 라인만 깨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인 시세는 단기적으로도 가능할 것 같고요. 그래서 추세 변화 그리고 그룹주 차원에서의 이런 에너지에 대한 모멘텀은 앞으로 계속 가는 방향성이기 때문에 저는 네.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뭐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SMR 특별법이 통과를 하면서 뭐 인허가 예산 지원 근거가 마련이 됐다라는 내용들인데 호재가 될 수 있겠어요? 네, 충분히 호재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우리나라가 그동안 약간 이제 원전 쪽에서는 보수적인 스탠스가 그 전에는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네. 최근에는 대형 원전 건설 2기 한다, 뭐 그리고 SMR 특별법 국회 통과됐다 이런 소식들이 나오면서 이제 이쪽으로 좀 더 사업적인 드라이브가 좀 빠르게 걸리겠다라는 부분이고요. 세계적으로도 지금 영국도 그렇고 SMR 관련돼서 속도를 더 내고 있는 이유는 네. 뭐 아시겠지만 이제 건설하는데 기간도 짧고 비용도 짧고 안전성으로도 대형 원전보다는 훨씬 우위에 있기 때문에 지금 SMR은 전력이 이렇게 시급한 상황에서 정말 좋은 에너지원으로 부각을 받고 있는 만큼 SMR 관련돼서는 그동안 급하게 올라왔던 종목군들은 의외로 좀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기도 하지만 네. 저는 보유하는 의견은 원전 쪽은 계속 보셔야 되지 않을까. 단지 미국 뭐 협력 이슈만 있는 게 아니라 필리핀, 튀르키예, 사우디 이런 쪽으로도 기술 이전에 대한 수주 소식에 대한 그러니까 기술 이전보다는 수주 소식에 대한 부분들이 정부에서 정책 방향성을 이렇게 잡았기 때문에 국가 지원이라든지 팀 코리아에 대한 부분들이 더 구체적인 윤곽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 앞으로도 있기 때문에 저는 원전은 계속 봐도 좋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뭐 SMR 하면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많이 거론이 되는데 그 외에도 주목할 기업이 있을까요? 두산 에너빌리티를 저도 탑픽으로 보고는 있기는 한데 네. 한전기술과 그리고 현대건설 그리고 대우건설 이렇게 해서 약간 EPC 쪽으로 팀코리아에 구성이 됐을 때 반드시 필수적으로 같이 궤를 해야 되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네. 이 기업들을 중장기적으로는 두산 에너빌리티와 함께 보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민간에 대해서 사업비 풀리게 되면 우리나라 뭐 부품이라든지 관련된 기업들이 미국 진출에 대한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소식도 나오기는 한 만큼 네. 아마 이제 중소형주 안에서도 계속해서 순환매는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원전은 단기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긴 시계열로 봐야 되는 산업이기 때문에 정말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이렇게 집중적인 어떻게 보면 주인공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업들 위주로 보시는 게 좋고요. SMR 관련돼서는 원래 삼성물산이 좀 대장주의 성격을 갖고 있는데 네. 지금 잡기에는 너무 조용조용히 계속 우상향을 해서 이런 종목들이 사실 더 어렵거든요. 차라리 탄력적이면 중간에 눌림목도 시원하게 나오기 때문에 눌림목에서 매수를 할 수 있겠지만 이런 종목들은 눌림목도 다 주지 않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시면 좋기는 하지만 일단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매수 타이밍은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신재생 에너지주 뭐 한동안 주목을 받지 못했는데 올해 좀 주목할 만한 키워드는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결국 키워드는 이건 뭐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긴 하지만
미국 쪽에서 바라보는, 그러니까 미국 쪽에서 선택하는 재생에너지 쪽이 확실히 강하긴 한 것 같아요.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 하면 대표적으로 뭐 한동안 이제 우리가 원전도 이야기는 했지만 정부 정책이 막혀 있는 부분도 있었긴 했죠, 우리나라에서. 근데 해외 쪽에서는 계속 가속화되는 흐름이었고 그게 맞물리다 보니까 굉장히 폭발적인 시너지로 주가 흐름들이 좋아졌기 때문에 네. 결국 이런 해외 쪽에서 지금 태양광 같은 경우에도 풍력, 태양광 둘 다 신재생 에너지인데 태양광이 이렇게 갈 수 있었던 건 일론 머스크가 태양광과 ESS를 콕 집어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인데 풍력에 관한 이야기들은 해외발 모멘텀을 찾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세계적인 흐름 속에서 나오는 에너지원을 좀 집중해서 보시는 게 좋다. 폭력은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나오죠, 이야기가. 근데 네. 주가가 그렇게 좀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못 가는 이유는 결국 미국 쪽에서 좀 해답을 찾을 수 있는 에너지원을 지금은 보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장 탑픽 종목 마지막으로 제시해 주시죠.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은 바로 나라 스페이스라는 종목인데요. 뭐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요즘에 우주항공 관련된 이야기들은 정말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어저께 또 섹트레가이가 뭔가 해외 쪽에 수주를 받았다라고 하면서 물론 장중 변동성이 크기는 했지만 어제 장 후반도 들어서면서 우주항공주들이 계속적으로 시세를 좀 이어갔는데요. 당분간은 이 흐름은 계속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뭐 그 이유에 대해서는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도 우주항공 기본법을 연내 윤곽을 드러내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럼 네. 이제 여기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R&D라든지 예산 집행이 좀 더 공격적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고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 X가 뭐 우주항공 관련돼서는 뭐 우주 데이터 센터 이야기도 하고 있고 IPO 일정도 6월 달로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또 이렇게 경쟁 관계에 있는 가운데 블루 오리진도 지금 나사가 하고 있는 프로젝트 달 탐사 관련돼서 아르테미스 쪽에 블루 오리진과 스페이스 X가 붙어서 지금 계속해서 좀 진행을 하려고 하는 상황인데 그 이야기는 국가 주도에서 지금 항공 산업, 우주 산업을 키우려는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다라는 거고 여기에 발맞춰서 우리나라도 움직이려고 하고 있고 얼마 전에는 민간 사절단이 또 갔습니다. 그 이야기는 네. 협력 구조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힌트를 찾기 위해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라 스페이스 테크놀로지가 그때 민간 사절단에 같이 좀 갔어요. 그게 굉장히 좀 주목할 만한 포인트고 하나는 나사에서 하는 이 아르테미스 2호 프로젝트가 뭐 중간중간 좀 일정이 밀린다라는 부분들도 있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직접적인 참여 기업입니다. 그거는 좀 굉장히 큰 모멘텀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미국 쪽에서의 훈풍을 받아갈 수 있는 기업, 제가 아까 뭐 지금 시장 자체가 미국에서 특히 스페이스 X라든지 이런 쪽의 기업들이 우리나라 주가 흐름을 굉장히 주도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을 정도인데 그렇게 된 흐름이 지금 시장에서는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나라 스페이스 테크놀로지 좀 관심 있게 보셔도 저는 지금 구간에서는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뭐 3%대 상승하면서 55,000대인데 목표가와 손절가도 제시해 주시죠. 네, 일단 목표가는 최근에 64,000원의 가격 라인까지 도달하긴 했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62,000원이 저항대로 좀 작용됐던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1차적으로는 62,000원의 가격 라인을 보고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손절성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하락이 나왔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를 받았던 가격 라인입니다. 47,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가 62,000원, 손절가 47,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나라 스페이스 테크놀로지 주목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이지스탁 이지은 대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프라임 히트픽입니다. 코스피 힘이 빠지나 싶더니 다시금 양봉 전환해줬고요. 코스닥은 반면에 1%대 낙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들은 양시장에서 매수 중인데요. 이런 시장에서 어떤 종목을 눈여겨봐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딜사이티스 김진균 전문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어제도 전문가님께서 나스닥 조정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장 뉴욕 증시가 밀렸습니다. 국내 증시도 약간은 힘이 빠진 모습인데요. 오늘장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제가 최근 한 3, 4일 전부터 계속 나스닥이 찝찝하다, 그죠? 밀릴 수 있다.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21선을 돌파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불확실성이 남아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혹시라도 121선을 이탈을 하게 되면 매우 부정적이다라는 말씀도 제가 드렸었는데 안타깝게도 어제 급락이 나왔고 121선을 이탈해버렸죠. 물론 금일 코스피는 아직까지는 강보합권 유지를 해주고 있고 코스닥이 좀 많이 빠진 상태이긴 한데요. 이렇게 되면은 조금 여러분들 오늘은 비중을 줄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저희 가족방 같은 경우에도 오늘 아침에 수익 실현하고 하면서 비중 좀 줄여나가고 있거든요. 네, 일단은 다음 주에 구정 연휴가 있고 우리 증시는 다음 주 목요일에 개장을 하죠. 미국은 월요일날 휴장이고 화요일부터 열려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지금 어제 120에서 이탈했기 때문에 나스닥이 더 빠진다고 보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우리 증시가 목요일날 개장하는 시점에 미 증시가 여기서 더 빠져 있을지 혹은 빠졌다가 반등이 나와 있을지를 알 수 없잖아요. 그죠? 불확실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제가 봤을 적에는 비중 줄이시는 게 맞다라고 보여져요. 여기서 괜찮아, 우리 증시는 세계 1등 증시니까 더 올라갈 거야라는 생각으로 그냥 강하게 비중을 꽉 유지를 하시게 되면 상당히 불안하실 겁니다. 아무래도 그냥 연휴는 맘 편히 주식 비중 비우시고 편안하게 좀 맘 편히 보내시는 것이 더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아무튼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가장 제가 걱정됐던 게 121선인데 그것들을 여러분 좀 체크하셔서 오늘만큼은 좀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수가 지금 코스닥도 살짝 반등이 나오고 있잖아요. 지지를 받았어요. 지지를 받고 살짝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반등이 나온다고 해서 이제 살아난다, 이제 올라가는구나가 아니라 반등 줄 때 줄이시는 게 좋아요. 아셨죠? 반등 줄 때 줄이시고 코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옆에 저는 오늘 비중을 줄일 계획이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설 연휴를 앞둔 상황이고 아직까지는 미증시 불확실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무리하지 않고 조금 지켜보시면서 대응해보셔라라는 전략 만들어드렸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저희 종목 리뷰 도와드리도록 할 텐데요. 어제 공개해주신 히트픽 종목은 바로 두산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 초에 공략했었던 롯데지주 오늘장 하락장인데도 불구하고 7에서 8%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수익권인데요. 이 종목은 어떤 대응이 지금 필요할까요? 네, 어제 추천드렸었던 종목은 두산이었습니다. 두산은 이 AI 반도체 데이터의 어떤 데이터 전송을 효율적으로 이제 전달할 수 있는, 그죠? 그 효율을 결정짓는 핵심 소재죠. 바로 하이엔드 CCL. CCL이 뭐예요? 동박 적층판입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를 하고 있고 또 AI 산업 성장에 직접적인 수혜를 잇고 있습니다. 물론 또 얘네가 엔비디아에도 공급을 하고 있다는 점 매우 긍정적인 포인트가 되겠고, 그리고 AI 구동 시에 발생하는 어떤 막대한 이런 전력 소모,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빅테크 기업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원자력에다가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자회사도 마침 자회사 두산 에너빌리티 또한 이 SMR 소형 모듈 원전 제작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 전력 인프라 확충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는 점이죠. 그리고 두산은요, 이제는 일반적인 지주사가 아닌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제도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만 HD 현대처럼 그러니까 똘똘한 자회사들을 보유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성장형 지주사가 되는 거죠. 얘네들이 이제 직접적으로 CCL을 제조를 해서 엔비디아에도 공급을 하고 거기다가 두산 로보틱스도 있잖아요. 로봇 사업도 진두지휘하고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똘똘한 자회사까지 보유했기 때문에 정말 제대로 된 성장형 지주사로 변모하는 그런 구간이다. 여기다가 또 정부의 어떤 밸류업 정책에 발맞춰서 자사주 소각이라든지 이런 어떤 주주 친화적인 행보까지 더해지면서 시장 내 어떤 기업 가치에 대한 어떤 평가가 점점 좋아지고 있는, 긍정적으로 달라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죠. 앞으로 이제 데이터 전송 속도는 점점 더 빨라질 거예요. 비약적으로 빨라지면서 일반적인 이 소재로는요, 이 신호의 감쇄를 막기가 어려워질 겁니다. 그래서 두산의 독보적인 이 저손실 기술이 적용된 CCL이 차세대 플랫폼 루빈 거기서도 필수 소재로 선택될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고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렇게 AI 소재와 에너지 인프라를 동시에 거머쥐는 이런 어떤 독보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AI 산업 이 병목 현상인 데이터 효율성과 그리고 이 전력난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기업이 바로 이 두산이다. 그래서 향후 글로벌 시장에서 영향력은 더욱더 강화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은 지난 2일 날 추천을 드렸었던 롯데지주인데요. 제가 추천드린 이후에도 공개방에서 계속 강조드렸어요. 지금 정부의 이 자사주 소각, 그러니까
3차 상법 개정이 3월 초에 처리가 될 거예요. 근데 3차 상법 개정의 주요 골자가 바로 자사주 의무 소각입니다. 여러분들 거기에 대해서 부각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계속 강조를 드렸었는데 결국 터지잖아요. 그렇죠? 지수가 이렇게 미증시가 급락을 한 와중에도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아주 긍정적이다라고 보여지겠는데, 근데 저희 가족방도 비중을 많이 실었던 종목이에요. 주력주였습니다. 주력주였는데 오늘 고점에서 분할 시작했고요. 아무튼 보유하고 계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자, 정부가 강력하게 지금 추진 중인 밸류업 프로그램, 그리고 배당소득 분리과세, 그리고 상법 개정이라는 이 3대 정책 패키지의 어떤 직접적인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종목이 바로 롯데 지주가 되겠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부동산 시장의 어떤 세금 부담, 정부가 부동산도 옥죄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세금 부담을 피해서 흘러나온 유용성이 어디로 가겠어요? 안정적인 배당 수익을 주는 그런 기업들, 그죠? 그래서 순익 변동과 관계없이 일정하게 배당을 유지해주는 이 롯데지주, 이런 애들이 자본가들에게 있어서는 매력적인 투자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거기다가 정부의 주주 환원을 확대한 이 기업에다가 법인세 감면 혜택까지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미 밸류업 계획을 작년에 공시를 했고, 롯데지주가 그러면서 이제 배당을 늘리면서도 어떻게 돼요? 회사의 세금 부담까지 줄일 수 있는 강력한 어떤 그런 동기를 갖게 된 겁니다. 특히나 롯데지주가 보유하고 있는 이 25% 이상의 막대한 자사주, 그러니까 이런 우량주들 중에서는요, 25% 이상의 이런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거의 없어요. 얘네가 거의 최상위권입니다. 예. 그래서 정말로 이 주주가치 여부를 위해서 단계적으로 소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했다는 거죠. 만약에 자사주 강제 소각 법안까지 정말 현실화된다면 3월에, 그러면 현재 극심한 저평가 상태에 머무는 이 주가는 정책적인 압력에 의해서 강제로라도 부양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최근에 주주 환원, 거기다 자사주 소각 모멘텀을 지닌 종목들도 최근에 급등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어제였었나요? 대신증권이 아마도 자사주 소각 관련 공시를 내자마자 애프터마켓에서 20% 이상 급등이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요즘에 최근에 시장 트렌드는 뭐예요? 주주 환원, 자사주 소각이에요. 이게 아주 잘 갑니다. 오늘도 급등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롯데지주는 현재 또 PBR이 0.5배가 안 돼요. 네, 엄청난 저평가 국면이죠. 그래서 상법 개정, 자사주 소각 이슈 이런 것들이 공시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주가가 한 단계 더 재평가되는 리레이팅이 한번 기대를 한번 걸어보자라는 거 말씀드리겠고, 다음 목표가는 37,400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여러분께 히트픽주로 제시를 해드린 종목들 정말 잘 가고 있어요. 달바글로벌도 지금 오늘 같은 날, 그죠? 달바글로벌도 올라가고 있죠. 어제 추천드렸었던 한진칼도 지금 플러스 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차트만 보고 매수를 하는 것보다 내용, 그죠? 이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어떤 배경,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매수를 하게 되면 승률도 높아진다라는 거 여러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좋은 정보들 받아보고 싶으시면은 제 공개방 QR코드 찍으셔서 공개방에 꼭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오시면 제가 종목에 대해서 케어도 해드리고 시장의 방향성도 짚어드리니까 크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전날 종목이었던 두산, 그리고 오늘 약세장에서도 상승해주고 있는 롯데지주까지 리뷰 도와드려봤습니다. 자사주 이슈 그리고 정책 모멘텀까지 겹쳐져서요. 앞으로도 더 봐도 괜찮겠다라는 말씀 전해드려봤고요. 4차 목표 주가 37,400원까지 순항해주기를 기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관심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관심주는 DSC 인베스트먼트 가져와 두셨는데요. 사실 며칠 전에 가져와 두셨던 종목입니다. 그날 상한가를 기록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오늘 코스닥이 하락하는 와중에도 두 자릿수 강세를 보이기도 했고요. 현재까지 5% 이상 강세를 연출해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관심 유효할까요, 매니저님? 네, 역시 좋은 종목들은 다르죠. 모멘텀이 일단 진짜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부분인데요. 자, 제가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 DSC 인베스트먼트의 급등 배경이 뭡니까? 바로 한국판 엔비디아로 불리는 이 퓨리오사 AI의 가치죠. 가치가 지금 쭉쭉 올라가고 있다는 건데, 이 DSC 인베스트먼트가 이 퓨리오사의 AI의 초기 투자자예요. 그래서 현재 약 10% 전후의 그런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건데, 이 퓨리오사 AI 구주 거래가 이 기업 가치가 거의 2조 원 가깝게 성사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DSC 인베스트먼트 또한 주가가 급등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또 특히나 이제 2026년도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피지컬 AI 또 그래 온디바이스 AI 시장이 지금 엄청나게 뜨겁지 않습니까, 여기가? 그러다 보니까 고성능 AI 반도체 칩을 설계하는 이 퓨리오사 AI의 전략적인 가치는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야. 네. 사실 주가가 올라가는 거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나중에 결국은 이 DSC 인베스트먼트가 향후 엑시트를 진행하겠죠. 네, 근데 엑시트를 진행했을 때에 거둘 수 있는 수익이 어마무시할 것이다. 그런 어떤 그런 기대감을 인해 가지고 주가가 급등이 나온 걸로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퓨리오사 AI뿐만이 아니에요. 이 DSC 인베스트먼트는 옛날부터도 이렇게 기업들을 보는 안목이 있어요. 옛날에 발굴했던 게
에이빌 바이오도 내가 발굴했었거든요. 그거 말고도 올해 또 그 IPO 예정의 종목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큐리오사뿐만이 아니라 다른 기업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모멘텀이 더 강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뭐 그 기업들 중에 보면 뭐 자율주행 관련 기업도 있고요. 그리고 뭐 바이오 그리고 핀테크도 있고 아무튼 성장성이 더 높은 섹터의 기업들이 예비 시가 청구에 나서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좀 체크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눈여겨보셔야 될 게 뭐냐면 이제 적극적인 어떤 주주 얘네도 마찬가지로 주주 친화 행보와 수급 상황인데, DSG 인베스트먼트는 최근에 이제 운용 자산의 규모가 1조 원 넘어가면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해서 얘네 뭐 자사주 소각이라든지 혹은 배당 확대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책도 발표를 해서 시장에서 더더욱더 지금 열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실게요. 자, 말씀드린 대로 모멘텀은 정말 좋은데 중요한 거는 오늘 맥점을 찍었어요. 네, 지금 일봉 차트거든요. 제가 여기 표시를 해놨습니다만 두 개의 라인 있죠. 얼마 전에도 찍고서 급락을 했는데 오늘 한번 또 찍은 거예요. 그죠, 여러분? 네, 상한가 나왔다가 이 맥점을 찍었고 두 번 정도 찍었는데 일단은 보유 중이시라면 여기서 차익실 하시는 게 맞아요. 맥점이 12,900원 부근이었었는데 한 번쯤 챙기시는 게 맞고, 종가 기준으로 여기서 많이 떨어지면 부정적이다. 네, 근데 종가 기준으로 만약에 여기서 최대한 올려놓으면 아니 돌파하거나 혹은 이 가격 가깝게 올려놓으면 그나마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한국판 엔비디아로 불리는 퓨리오사 AI의 지분을 가진 DSC 인베스트먼트입니다. 상한가 기록한 이후에 또다시 급등을 보여줬었죠. 다시 한번 더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관심주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글로벌 텍스프리 가져와 주셨는데요. 최근에 내수주들, 소비주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계속해서 상향 랠리 이어가 주고 있고요. 글로벌 텍스프리도 역시나 K컬처 쇼핑 관광의 최대 수혜주로 꼽히면서 지금 한 달간 바닥권에서 많이 올라와 주고 있거든요. 이 종목의 매력 포인트는 뭘로 볼 수 있을까요? 네, 이 글로벌 텍스프리, 줄여서 GTF라고 부를게요. 얘네들은요, 외국인 관광객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물건을 살 때에 내는 그 어떤 부가가치세를 돌려받는 과정을 대행을 해주고 또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국내 1위 사후 면세 환급 대행사입니다. 여러분이 백화점이라든지 올리브영에서 뭐 쇼핑하는 외국인들을 보셨다면 이제 걔네들이 공항이라든지 혹은 시내 환급소에서 세금을 돌려받을 때 그 시스템 운영을 하고 수익을 내는 곳이 바로 얘네 GTF가 되는 거예요. 참고로 이 GTF는 이제 국내 시장 점유율이 60% 넘는 독보적 위치에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관광객이 늘어나고 또 걔네들이 쇼핑을 많이 하면 할수록 시스템 사용료 성격의 수수료가 꼬박 쌓이는 그런 어떤 아주 매력적인 그런 비즈니스를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 구조를 갖추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지만 작년 12월 달에 주가가 급락했었어요. 그때 이슈가 됐었던 게 유상증자 이슈가 있었었고 유상증자 이슈 때문에 욕 진짜 많이 먹었거든요, 대표가. 나중에 뭐 철회한다고 했습니다만은 많은 분들이 또 걱정하셨던 리스크가 뭐냐면 이 그 GTF 실적의 한 축을 담당했었던 거죠. 바로 뭐냐면 제도적 혜택이에요. 뭐냐면은 작년 12월 초에요. 정부가 이제 매년 그러니까 2026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외국인 이용성형 부가세 환급 특례를 12월 31일부로 종료를 하겠다라는 그런 뉴스가 나왔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그쪽 방면으로 이제 수익성이 컸었던 글로벌 텍스프리였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실적이 이제 완전 끝나는구나, 실적이 추락하겠구나 이런 어떤 우려로 인해 가지고 주가가 급락을 했던 거예요. 네. 그래서 12월 초에 그 회사 측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관광객의 자연 증가분에 인해 가지고 이 미용성형 환급 공백을 일반적인 쇼핑 환급이 완벽하게 메우고도 남을 것이다. 그렇게 시장에서 이제 안심을 시켜줬거든요. 근데 실제로 올해 초에 확인된 어떤 현장 데이터에 따르면요, 이 미용성형 환급 공백을 실제로 일반 쇼핑 환급이 메웠어요. 네, 메우고도 남습니다. 네, 그러니까 올리브영이라든지 뭐 다이소 같은 이런 로컬 쇼핑 채널에서 외국인들의 결제 비중이 정말 폭발적으로 드러나면서 이 제도 변화라는 어떤 정부 정책의 어떤 이런 이슈를 정말 압도적인 이 실적으로 그냥 밀어버린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왜 이 종목을 더 지켜봐야 되느냐? 뭐 여러분들 이미 뉴스를 통해서 접하셔서 아시겠습니다만은 지금 외국인 관광객 2천만 명이라는 어떤 이런 숫자가 이제 단순한 희망사항이 아니라 실제로 가능성이 되게 높아진. 네, 그러니까 올해 2026년도에 어떤 실질적인 이정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드는데, 자, 팩트 체크 해보면요, 2024년도에 연간 그 방한 외국인 방문객들이 1,737만 명을 넘겼고요. 그건 이제 코로나 이전이었었던 2019년도에 거의 94% 수준까지 올라온 거예요.
자, 그리고 2025년도 그때는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1870만 명을 기록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성기를 뛰어넘은 거예요. 네. 그리고 올해는 이제 사상 첫 2천만 명 시대를 목전에 두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단순히 그냥 오는 사람이 많은 게 아니라 이 쓰는 돈의 퀄리티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어떤 단체 관광객들이 면세점에서 어떤 한정된 쇼핑을 했다면은 최근에 관광객들은 뭐 성수동, 한남동, 뭐 가로수길 뭐 이런 어떤 로컬 매장들에서 지갑을 열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소비처가 분산이 되면 될수록 시내 곳곳에다가 이 황금 인프라를 깔아놓은 이 GTF의 매출은 당연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네. 실제로 그 최근에 발표됐었던 어떤 증권사 분석에 따르면요, 1월달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매출이 전년 대비 20% 이상 성장했다, 뭐 그렇게 그 내용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기대감이 아니라 이미 전산에 찍히고 있는 어떤 확정된 실적에 대한 흐름인 거죠. 네.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차트를 보시면 A와 B를 돌파해줬죠. 이 종목도 사실 저희 가족방이 미래 선침의 한 종목이에요. 예, 오늘도 분할차 액션을 했는데 A와 B를 돌파했고 이제 어디를 보고 있습니까? C. 예, C 라인을 보고 있죠. 예, 제 생각에는 C는 충분히 넘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오늘같이 하락장에서도 올라가는 거 보면 확실히 요즘에는 내수주, 쇼핑주 중요하게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릴게요. 네, 두 번째 관심주 글로벌 텍스프리였습니다. 올해는 외국인 관광객 2천만 명 시대를 열 것이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분석들 지배적이고요. 그 안에서 글로벌 텍스프리가 수혜를 받아갈 것이다라는 분석들 전해주셨습니다. 앞으로의 흐름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전문가님의 공략주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최근에 AI 데이터 센터 그리고 전기차 보급으로 인해서 전력난이 현실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독보적인 기술주 가져와 주신다라고 하셨는데요. 오늘은 히트픽 어떤 종목일까요? 자, 우선 왜 지금 이 시점에 이 열 관리라는 키워드가 중요하냐면 지금 전 세계 여러분들이 거대 언어 모델인 LLM과 그리고 고성능 GPU 같은 어떤 이런 인공지능 인프라 그리고 전력망 확충에 모든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어요. 그죠? 하지만 이 전력을 공급하는 것만큼 정말 중요한 게 바로 저장 기능과 안정성이거든요. 그래서 ESS, 이 배터리 에너지 저장 장치가 필수 인프라로 자리 잡은 거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보면은 뭐 서진 시스템이라든지 그 정도 쭉쭉 올라가고 있잖아요. ESS 관련주도 흐름들이 좋은데 오늘 이 CT픽주도 ESS 관련주예요. 네. 자, 문제는 이제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이 배터리가 되게 빽빽하게 모여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열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겠죠. 여기서 이 발생한 열들을 제대로 식혀주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불이 날 수도 있고, 그죠? 효율이 뚝 떨어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기존에 여러분 에어컨 같은 이런 바람으로 식혀주는 이 공냉식이라고 하는데 공냉식 방식만으로는 이제 한계에 부딪혔다 이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이제는 더 강력한 어떤 냉각 솔루션을 간절히 원하게 됐고 이 CT픽주가 그 어떤 구조적 변화의 중심에서 독보적인 기술을 확보하고 있다 이겁니다. 자, 원래 얘네들은요. 뭐 자동차 브레이크라든지 뭐 램프를 만들던 어떤 내연기관 자동차 부품사였었는데 시장의 흐름이 아무래도 전기차라든지 뭐 신재생 에너지로 바뀌는 것을 보고서 수년 전부터 과감하게 ESS 부분으로 피봇을 시도했어요. 그리고 멋지게 성공을 한 거죠. 네. 히트픽주의 핵심 무기가 바로 뭐냐면 수냉식 핵냉각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공기 대신에 냉각수를 순환시켜가지고 열을 식히는 방식인데 컴퓨터로 따지게 되면 여러분들 고성능 슈퍼컴퓨터에 들어가는 어떤 냉각 시스템과 비슷하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액체를 이용을 하기 때문에 열 전달 효율이 훨씬 높아서 화재도 예방할 수가 있고 또 배터리의 수명 유지에도 압도적으로 유리한 거예요. 현재 이 히트픽주는 냉각수를 조절하는 칠러라든지 혹은 공기를 제어하는 HVAC 그리고 냉각수 통로인 쿨링 플레이트 그리고 얘네들을 연결해주는 매니폴드까지 모두 직접적으로 생산합니다. 네. 특히나 삼성 SDI의 주력 제품이라고 하죠. 삼성 배터리 박스라고 해서 SBB라고 있는데 여기다가도 이 핵심 부품들이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독점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강력한 경쟁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틀 전에 실적 발표가 있었었는데 겉으로는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많이 줄었어요. 50% 이상 줄었거든요. 그래서 실적이 안 좋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내면을 들여다보면 사실상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존의 이제 내연기관 사업에서는 이제 그 300억 이상의 매출이 줄어들면서 사실상 정리가 끝나는 단계에 와 있거든요. 반면에 ESS 부분 같은 경우에는 300억 이상이 늘어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빈자리를 아주 훌륭하게 메우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돈이 안 되는 옛날 사업을 점점 줄이고 있고 축소를 하고 있고 수익성이 높은 ESS 관련 새 사업으로 점점 늘리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서 일시적인 어떤 성장통을 겪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과거의 사업과 관련된 비용 처리가 모두 끝나게 되면 ESS 매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영업이익 레버리지 효과도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네. 게다가 삼성 SDI가 최근에 미국에서도 2조 원 규모의 리튬 인산철, 즉 LFP 방식의 ESS 공급 계약도 맺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 시티픽주에게도 직접적인 호재가 될 수 있는 거죠. 네. 이 LFP 배터리는요, 안전하기는 하지만 이 에너지를 꽉 채우려면은 정말 열 관리가 필수거든요. 삼성 SDI의 차세대 모델인 삼성 배터리 박스 이 2.0에도 이 히트픽주의 수행식 솔루션이 이미 확정이 되어 있고 또 고객사가 그만큼 고객사가 이제 점점 성장하는 만큼 히트픽주 실적도 같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고객사 다변화인데 작년 말에 LG 에너지 솔루션의 1차 협력사로도 등록이 됐어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삼성 SDI 항구만 바라보는 해바라기였으면은 이제는 어떻게 돼요? 위험을 분산시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는 LG 에너지 솔루션도 하고 삼성 SDI도 동시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매우 긍정적인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는 거겠고 차트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코스닥 지수가 급락을 하면서 살짝 밀리고 있습니다만은 차트를 보시게 되면 A와 B, C 이 추세선에 지금 수렴 딱 보시더라도 아시겠죠? 수렴 구간이에요. 네, 수렴이라는 소리 뭐예요? 위든 아래로든 튀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디로든 시세가 터질 수 있다라는 건데 전망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면은 위로 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걱정되는 거는 지수죠. 아까 시험에서 말씀드렸던 지수가 급락을 하게 되면 사실 지수의 장사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체크하셔야 되겠고 아무튼 A, B, C 수렴 구간에서 만약에 A를 종가 기준으로 A를 넘어가 준다고 하면은 추가적인 상승도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종목 많이 궁금하시죠? 네, 화면 QR코드 찍으셔서 공개방에 들어오세요. 오시면 제가 종목을 알려드리고요. 매수가, 손절가, 목표가도 짚어드릴 테니까 꼭 들어오셔서 한번 매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의 히트픽 공략주 단순히 배터리 부품을 만드는 회사를 넘어서 AI의 안전과 효율을 책임지는 회사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인프라를 책임지는 기술 기업이라고 하는데요. 독점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이 종목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QR코드 타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손절가까지 가격 전략 모두 알려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프라임 히트픽 딜사이트S 김진균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이 설 연휴절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미국 증시가 변동성을 보이는 와중에 우리 코스피는 계속해서 5,500선을 지켜주고 있는데요. 설 연휴 이후에 우리 증시는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이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KB증권 프라임센터 민재기 부장님과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사실 그동안의 우리 증시 생각해보면은 미국 증시가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 미국 증시가 오르면 조금 오르고 빠지면 많이 빠지는 흐름이었는데 어제 나스닥이 2% 빠진 거에 비해서 우리 코스피 5,500을 유지하고 있는 걸 보면 증시 체력이 좀 많이 좋아졌나?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그 우리 증시의 체력이 뭐 때문에 지금 강한지를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거든요. 네. 뭐 핵심은 다들 아시겠지만 앵커님도 아시겠지만 반도체인 예. 거죠.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 이제 반도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빠졌거든요. 약 네. 2% 정도 하락을 했는데 대부분의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빠졌지만 마이크론은 장중에 한 7% 정도 상승을 했다가 막판에 이제 보합으로 그냥 끝이 났거든요. 상대적으로 이제 마이크론이 잘 버텼던 거죠. 근데 어제 또 저녁에는 이제 키옥시아와 관련된 이제 숫자가 나오면서 만만치 않은 가이던스보다 훨씬 더 좋은 이제 숫자 전망이 나오다 보니까 네. 분위기 좋았고 그 부분이 마이크론까지 좋았고
우리나라는 사실은 일반적인 반도체보다는 그런 이제 메모리 쪽에 이제 특화되어 있는 반도체 기업들이다 보니까 네. 그러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앞으로 뭐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뭐 큰 문제 없겠네 이런 생각들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사실 오늘 코스피가 훨씬 더 코스닥보다 강한 그러한 이유인 거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지금 플러스에서 유지되는 뭐 가장 큰 이유가 아닌가. 뭐 저는 그렇게 네. 이제 차별화 포인트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진짜 뭐 지난해부터 우리 증시 워낙 많이 올랐고 최근의 흐름도 굉장히 좋은 가운데 물론 미국발 어떤 변동성의 어떤 장세 흐름도 지난주에 특히나 나타나긴 했습니다만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의 흐름을 봤을 때 코스피는 사고 코스닥은 어좀 팔고 있는 그런 장세가 좀 연출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유가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외국인들의 사실은 자금들이 좀 들어와줘야 지수가 좀 올라가지 않나라는 게 우리 일반적인 좀 생각이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깼던 케이스 중에 하나가 2020년도 코로나 때 동학개미 뭐 그렇습니다. 그때 이야기 저도 많이 그때 하시죠. 시작했습니다. 그때 시작했습니까? 그럼 경력이 꽤 되시네. 아무튼 그때부터 이제 그때는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들이 시장을 끌어올리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이제 자료를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PPT를 한번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외국인들이 한국 관련된 펀드로 자금이 상당히 크게 유입되고 있는 게 이 그래프입니다. 네. 지금 오른쪽만 보시면 되겠죠. 제일 끝은만. 거의 한 10년 동안에 외국인 자금들이 들쑥들쑥 날쑥했는데 위로 그래프가 확 올라가지 않죠. 예. 네. 저 흐름이 이제 한국 관련 펀드 쪽으로 자금이 좀 들어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면요. 작년 5월 달부터 외국인들의 자금들은 좀 빠져나가는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네. 지금 빨간색 그래프가 코스피에서 외국인 누적 순매수 포지션인데 사실 제가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있거든요. 하는데 한번 보시면 5월 달부터 빨간색 그래프가 쭉 올라갔지 않습니까? 네. 예. 근데 열심히 사다가 우리가 9월, 10월부터 삼성전자랑 반도체가 주가가 막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많이 팔기 시작해가지고 작년 5월 달 이후로 샀던 거는 대부분 다 팔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네. 한참 오르고 있었는데. 왜냐하면 액티브 펀드들은 네. 쌀 때 샀고요. 올라오니까 주가가 이제 서서히 줄이기 시작한 거죠. 예. 근데 최근에 이제 다 팔고 나니까 가장 끝쪽에 빨간색 그래프를 보시면 다시 올라가네요. 고개를 들고 있잖아요. 네. 저 그래프가 바로 조금 전에 앞에 봤던 한국 관련된 펀드 쪽으로 자금들이 들어오니까 이건 패시브 자금들 쪽으로 최근에 좀 자금들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기계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주식을 살 수밖에 없는 환경인데 코스닥 아쉽지만 코스닥의 시가총액 저기 밑에 있는 주식이나 코스피의 시가총액 저기 아래에 있는 주식들을 사는 건 아니고 당연히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쪽으로 수급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거든요. 그래서 많이 샀던 부분들은 이미 다 팔았고 이제 새롭게 들어오는 부분들이 시장의 유동성으로 좀 들어오다 보니까 최근에 외국인 자금들이 좀 괜찮았고요. 오늘은 물론 이제 한 3천억 정도 매도가 지금 좀 나오고 있는데 네. 외국인들의 뭐 수급은 이제 패시브적으로 조금 들어오는 환경은 당분간 좀 이어진다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같은 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한테는 나쁘지 않은 환경이다. 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 그래프에서 최근에 좀 빠졌던 구간이 아마 지난주 뭐 워시 쇼크 뭐 이런 것과 연관이 돼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들이 매수를 하면서 버텨준 게 좀 코스피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변동성이 큰 장세에서 개인들이 방어를 계속 이렇게 좀 해줄 수 있을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유동성이 너무 풍부한 것 같습니다. 네. 앵커님도 이제 얼마나 이제 유동성이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부족합니다. 부족하시나요? 저는 부족합니다. 네. 근데 100조 원이 넘는 지금 예탁금이 대기를 하고 있고 예. 우리 신용잔고도 지금 최고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증권사들이 신용의 한도를 막을 정도로 워낙 이제 많이 들어온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제 주위에서 이렇게 이제 투자를 많이 하시는 분들 한 번씩 미팅을 해보면 좀 포지션이 좀 낮게 돼 있으신 분들은 어쨌든 조정받으려면 살려고 하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네. 빠지면 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개인 투자분들이 최근에 외국인들이 팔 때 방어를 해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고 아마도 지수가 조금 흔들리면 또다시 기다렸던 자금들은 시중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인데 이제 앵커님처럼 이제 젊은 분들 제가 이렇게 만나서 좀 특히 대학생 투자 동아리 뭐 쪽으로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면 어차피 그 세대들은요 서울이나 이 수도권 쪽에 부동산이 너무 많이 올라서 올라서, 예. 본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취직해서 월급 받아가지고 뭘 사기에는 좀 쉽지 않다라는 생각들을 이미 많은 친구들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뭘 살려면 내가 시드를 마련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주식밖에 방법이 없다라는 생각들을 맞습니다. 많이 하고 예. 있는 것 같더라고요. 특히나 요즘 코인이 변동성이 심하잖아요. 옛날에는 코인을 많이 하셨는데 그래서 국내 주식 아니면 해외 주식 쪽을 많은 분들이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은 더 하면 더 했지 제가 봤을 때는 덜 하진 않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네. 부동산은 정부 정책 하에서 약간은 지금 약간 조금 누르고 있는 상황이고 주식 쪽은 띄우고 있는 네. 그런 분위기도 이제 한몫을 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의 중심으로 머니무브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KB금융그룹 안에 있잖아요. 네. 은행 쪽에서 증권 쪽으로 자금들이 이렇게 이동하는 걸 우리가 머니무브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부분들도 만들어지고 있어서 개인 투자분들로 인해서 시장이 어쨌든 좀 떠받치는 유동성의 영향은 당분간은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증시 체력 뭐 얘기를 간단하게 했습니다만 그러면 이제 지표상으로 얼마나 좀 올랐을까? 지난해 우리 증시가 뭐 75%뭐 코스피가 올랐다 그래서 주요국 증시 중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고 하는데 최근의 어떤 상승 흐름들은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사실은 어디까지 갈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저희 KB증권에서 공식 자료는 아니었거든요. 공식 네. 자료는 아니었는데 리서치 본부장님께서 이제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자리에 저희 리서치 전략 쪽에서는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잘 성립이 되면 지수가 한 7,500 정도도 가능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 그렇게 이제 언제 전망이었나요? 그게? 작년 하반기였습니다. 그게. 대단하네요. 예. 그때 상당히 힘들었었습니다. 욕을 많이 방송 먹었을 것 출연하는 같은데요. 데마다 왜 KB증권을 7,500으로 예. 보냐. 그리고 약간 쉴 때 또 시장이 역시나 KB증권에서 달려들죠, 이야기하니까 안 그럴 때. 가는구나 뭐 이런 등등의. 근데 분위기가 확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그죠? 어디 가는 데마다 KB증권 역시 KB증권이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 이유가 증시가 뚫어버렸잖아요. 네. 예. 5,500을 뚫어버렸기 때문에 사실 아무도 안 가본 길이잖아요. 저도 네. 안 가봤고 뭐 앵커님은 뭐 모두가 2000년부터 시작했으니까 처음 아무도 안 보는, 가본 네. 길이기 때문에 상방이 사실 어디까지 열릴지는 뭐 모르는 부분입니다. 네. 근데 지금 분위기로 따지면 외사에서도 최근에 코스피 목표 지수를 7,500으로 지금 올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불가능한 부분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또 하나는 이제 제가 조금 전에 한번 기다리는 사이에 우리 코스피 밸류에이션을 한번 뽑아본 게 있는데요. 네. 많이 올랐잖아요, 지수가. 근데 9.6배입니다. 우리나라 코스피 PER이. 네, 9.6배라는 것은 평균보다 여전히 더 살짝 갈수 아래에 있다. 있거든요. 예, 예. 네. 그러니까 이게 9.6배에서 10배 밑에서 움직이는 이유는 PER을 계산하는 공식은 밑에가 이익이고 밑에 위에 분자가 주가잖아요. 네. 근데 주가가 오르는 것보다 이익이 더 빨리 올라오니까 계속 밸류에이션이 유지가 8배에서 되는? 10배 사이에서 네. 계속 유지가 되는 거죠. 이게 원래 같았으면 밸류에이션 부담이라는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밸류에이션 부담이라는 이야기가 전혀 안 나오잖아요. 다만 단기적으로 주가가 좀 많이 오르면 좀 피로감 이야기를 하지 밸류 이야기가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우리나라 밸류에이션이 다른 여타 신흥국처럼 한 13배, 15배만 받아도 충분히 지금 5,500에서 6,000 정도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또 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최근에 뭐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 우리가 80% 지금도 한 20% 이상 올라서 100% 정도 올라왔지만 네. 사실은 상방을 우리가 미리 닫을 필요는 없고 좀 열어놓고 계속 유동성을 체크하면서 좀 따라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PER 9.6배라고 하면은 뭐 여전히 올라갈 가능성은 충분하다라고 하셨는데 좀 이 얘기를 해볼게요. 사실 지난해만 해도 코스피 5,000 간다라고 했을 때 예상한 분들이 얼마나 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증권사에서 또 오래 일하신 분 입장에서 코스피 5,000 달성했을 때 그 의미가 좀 남달랐을 것 같아요. 어떠셨습니까? 그렇죠. 사실은 왜냐하면 제가 2004년부터 2004년 1월부터 정확하게는 여의도에서 근무를 시작했거든요. 그때 코스피가 몇 정도였죠? 근데 기억도 사실은 잘 안 네. 납니다. 근데 아마 앵커님 또래 아닐까 싶긴 한데 제가 예. 그때 출발할 때 27, 8 뭐 이랬으니까 아무튼 그때요 지수는 근데 항상 박스권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별명이 박스피라는 얘기. 박스피였죠. 예, 예. 예, 그래서 올라가면 내려오고 결국엔 올라가면 내려오고 우리는 3천이 한계다라는 게 항상 막혀 있었던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4천 돌파했을 때도 야 이게 이런 것도 우리가 경험해 보네. 그건 저희 직원들끼리도 그랬고요. 네. 업계에서도. 5천을 뚫어보니까 더 그런 거죠 지금. 예. 그래서 지금 증권 업계 분위기는 요즘 증권사들 뭐 실적 나오는 거 다들 아시겠지만 이거 어디까지 갈지 사실은 뭐 섣불리 예측하는 거는 어렵다. 대신에
이러한 장세의 분위기는 반도체가 이끌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반도체 원래 그 시장이 주도주가 끝나면 그 시장은 일단 한 사이클은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 부분은 5천 가서 좋고 5,500 가서 좋은데 반도체가 만약에 슬로우해지거나 반도체가 꺾이면 이번 사이클은 어느 정도의 이제 또 한 번에 이제 정점을 찍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이 중심은 계속 반도체를 보면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우리 증권사에서도 여러 전망들이 나오지만 특히나 이제 글로벌 증권사에서 JP모건이나 이런 데에서 6,000선이 하한이고 7,500 KB증권 따라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네,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어서 외국에서도 우리 증시 이렇게 긍정적으로 봐주는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원래 같았으면 사실은 우리가 이제 옛날에는 외사의 좀 코멘트를 좀 따라가는 부분도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영향력이 아무래도 외국인들이 지수를 쥐락펴락하는 영향력이 강하기 때문에 외국계 증권사에서 나온 전략 코멘트나 예를 들어서 뭐 반도체 섹터에 대한 우리 윈터 이즈 커밍 기억나시죠? 네. 뭐 이제는 겨울이 온다 뭐 이런 그러면 상당히 임팩트를 크게 주잖아요. 그래서 항상 조금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요즘은 국내 상황은 우리가 더 빨리 피부로 와닿으니까 아마 외국의 증권사들도 아마 그런 부분들도 뭐 체크는 충분히 좀 하는 부분인 것 같고 네. 최근에 이제 저희 뭐 하우스나 다른 곳에서도 보니까 외국 쪽하고 미팅을 싱가포르라든지 홍콩 쪽에 미팅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이 현장의 분위기를 좀 듣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외국인들이. 그래야지만 본인들이 안 오더라도 빨리빨리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그런 포지션을 한국 비중을 더 늘려야 되나? 아까 우리 제일 처음에 봤었지만 한국 관련된 펀드 쪽으로 자금이 아주 많이 들어오는 거 봤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 되려면 이제 외국인들은 뒤에 세미나를 듣고 자금 집행을 더 해야 되겠네, 한국 비중을 조금 더 올려야 되겠네 이런 판단을 하게 되면 뭐 한국 주식들을 더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우리보다는 지금은 약간 조금 타이밍상으로는 늦을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들도 하게 되네요. 네네. 특히나 뭐 최근 미국 주식이 이 소위 재미가 없는 장세가 그렇죠. 연출이 되기 네. 때문에 또 외국인 수급이 있지 않나 싶은데 최근에 어떤 외국인과 기관의 매매 동향은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지금 사실은 작년이었나? 작년 우리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국장에 머무르고 있으면 탈출은 지능순 뭐 이런 네, 얘기 뭐 그런 있었죠. 이야기들이 예, 예. 있었잖아요. 근데 최근에 이 나오는 이 뭐 SNS 상이라든지 보면 미국 주식 재미없고 네, 국내 주식 쪽이 훨씬 더 지금 탄력 있고 재밌다라는 말씀들을 미국 주식으로 버신 분들도 요즘 약간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맞아요. 사실 하시거든요. 저도 미국 주식의 비중이 있던 편이어서 네네네. 관심이 많이 가더라고요, 요즘에. 네. 특히나 최근에 분위기가 미국의 좀 달러도 좀 약한 편이고 네. 뭐 이런 환경에서 미국의 자금들이 다른 쪽 원자재나 아니면 신흥국이나 미국의 달러 약세이면 다른 뭐 신흥국 통화들은 좀 강세죠. 그리고 신흥국 국가들의 이제 주식시장은 강하게 움직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해당 국가의 통화가 강하면 그 나라의 주식시장도 강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달러가 약하니까 달러로 표시하는 이제 많은 원자재들 가격들이 최근에 강하고 그러니까 네. 돈들이 탈미국인 거죠. 예, 미국에서 빠져나와서 다른 쪽으로 이렇게 자산 배분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데 국내에서도 사실은 이제 당연히 우리나라 국장이 더 세니까 기관들 투자자들도 괜찮은 포지션인데 특히나 이제 어쨌든 정부에서 코스피 5천을 이제 계속 열심히 이야기를 하셨고요. 이제 코스닥 3천을 이제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최근에 가장 임팩트 있는 기사는 그거였죠.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의 비중을 상향 조정을 하겠다라는 발표가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보통 이제 자산을 이렇게 배분해서 주식을 사면 내가 생각했던 비중보다 올라가게 되면 그 올라간 폭만큼을 리밸런싱을 통해서 줄여야 되는 게 우리 투자자들의 네. 국내 기관 투자가들의 이제 그 아쉬운 부분이거든요. 뭐 어쩔 수 없이 팔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최근에 이제 정부에서 또 나온 기사 중에 하나는 혹시라도 비중이 조금 넘어서더라도 굳이 그걸 안 팔아도 되게 만들어주겠다라고 했거든. 그러면 잠재적으로 매도의 물량 자체가 조금 사라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좀 만들어주게 되는 거죠.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네. 국내 기관 투자가들 입장에서도 국내 주식 운용하는 데 있어서 좀 더 룸이 열리는 그런 부분들이 생겨서 국내 시장의 뭐 수급 뭐 운영에 있어서는 네. 지금이 가장 좀 좋은 환경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우리 증시 얘기 중에서도 코스피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들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코스닥은 어떻게 봐야 되는 것인지 약간 미운 동생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좀 챙겨주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고 앞서 3천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코스닥의 어떤 긴 차트 그래프를 보면
그 위에 2,900까지 찍고 계속해서 횡보했던 흐름들을 보면 참 안 오른다라는 생각 드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네네네. 코스닥으로 외국인들의 자금이 좀 쏠리는 그동안은 개인들이 많이 사고팔고를 반복했다면 앞으로는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제가 재밌는 그래프를 좀 가지고 온 게 있거든요. 네. 한번 보면서 좀 설명을 좀 드려보면 우리가 이제 개인 투자분들이 요즘 ETF 많이 매매를 하시거든요. 옛날에 제가 2004년도 뭐 2010년도 그때는 공모펀드라는 게 되게 네. 유행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그렇게 공모펀드에 자금을 넣는 분도 계시겠지만 직접 ETF를 가지고 사고 팔고 하시는 분도 많거든요. 그 ETF의 자금의 유입과 유출을 통해서 개인 투자분들의 약간의 이제 생각을 읽을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인기 있는 쪽이 어느 쪽인가. 네. 지금 그림에서 보는 ETF는 코덱스 200 ETF입니다. 예. 그러니까 코스피 200 지수를 추종하는 ETF인 거죠. 예. 근데 이게 상장 자수라는 게 뭐냐면 그냥 쉽게 설명드릴게요. 이 ETF로 돈이 들어오면 상장 자수가 증가하게 됩니다. 올라갑니다. 그래프가. 네. 근데 지금 보시면 1월 달 대비해서 빠졌다가 올랐다 내렸다 별로 예. 1.5%라고 제가 써놨거든요. 상장 자수가 주식수가 1.5%밖에 증가를 안 했습니다. 네. 네, 근데 그 다음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이 반도체 관련된 부분입니다. 최근에 가장 핫한 ETF 중에 하나거든요. 예. 이 ETF가 타이거 반도체 탑 10 ETF인데 네. 순자산 총액이라는 건데 조금 전에 상장 자수와 이 순자산 총액은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구분하셔야 됩니다. 이 순자산 총액은 뭐냐면 이 ETF는 반도체 10개 종목으로 이루어진 ETF인 거잖아요. 네. 그 이 10개 종목의 그래프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 하면 다음 페이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거의 절반 가깝게 차지하고 있죠. 네. 이 기업들의 주가가 올라가면 오를 수밖에 이 없는. ETF의 순자산 총액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네. 그런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랑 돈이 들어오고라는 거랑 관계가 없다. 편입되어 있는 주식의 주가가 올라가면 순자산은 올라가는 거다. 근데 이 ETF가 돈이 들어오는지를 보려면 그 다음 부분을 보셔야 됩니다. 요거거든요. 이게 이제 ETF의 상장 자수가 지금 막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이렇게 올라가는데 지금 최근에 코스닥 쪽에 ETF가 상당히 지금 상장 자수가 올라가는 요거죠. 인기 좋은 게 코스닥 150, 코스닥 150 레버리지 ETF. 엄청 올랐네요. 네, 엄청 예. 올라가잖아요. 이 229%라고 제가 써놨잖아요. 네. 1월 달 대비해서 상장 자수가 200%나 올라갔다는 이야기는 네. 코스닥 150 ETF와 코스닥 150 레버리지 ETF로 개인 투자자분들이 엄청나게 돈이 들어온 거죠. 예, 들어왔는데 예. 들어올 때는 좋았죠.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코스피는 반도체 중심으로 탄탄한 실적을 기반으로 이렇게 움직이니까 네. 괜찮아요. 다른 이슈가 없어도 펀더멘탈적으로 좋으니까 올라가는데 이 코스닥은 조금씩 한계가 지금 나타나는 거죠. 왜냐하면 실적으로 지금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결국에는 이제 기대감, 테마성. 코스닥 3,000을 네. 이제 코멘트가 나오다 보니까 개인투자분들은 코스피도 5,000 보냈는데 코스닥도 3,000 갈 수 있겠네라는 기대감이 생겨버린 거죠. 그리고 이제 저쪽으로 이제 돈들이 들어간 건데 그러면 이제 저게 움직여야 되는데 수급적으로 움직이긴 했으나 이 펀더멘탈이 조금 뒷받침이 돼야 되거든요. 네. 근데 코스닥을 구성하는 코스닥 150을 구성하는 세 개의 큰 섹터는 반도체 소부장이 있을 것이고 2차 바이오, 전지, 바이오. 2차 전지가 예.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지금 반도체는 그나마 좀 괜찮은데 이 2차 전지와 바이오가 올랐다 내렸다를 좀 반복하는 거죠. 왜? 거기는 업황이 반도체만큼 그렇게 펀더멘탈이 지금 좋은 상황 아니잖아요. 그죠? 네. 네. 물론 뭐 로봇 관련해서 2차 전지 좀 일부 움직이고 바이오도 일부 뭐 바이오 종목들은 약간 좀 힘들었지만 그래도 나름 또 괜찮은 바이오들은 버티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이게 반도체만큼 그렇게 같이 좋아지는 방향은 아니다 보니 네. 코스닥이 지금 뭔가 기대감이 반짝 움직였다가 지금 좀 주춤한 상황이라서 그럼 여기에서 다시 치고 나가려면 이 세 개의 큰 섹터의 모멘텀이 아주 좋아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면 결국에는 뭔가 이러한 수급적 이벤트나 정부의 정책적인 모멘텀이 더 강하게 붙어줘야 코스피를 지금 따라가는 그런 그림이 네. 되지 않을까. 조금 아쉽습니다. 네. 결국에는 실적이 뒷받침되는 네네. 어떤 건강한 장세가 유지가 돼야 할 텐데 어떻게 보면은 뭐 코스피의 변동성, 코스닥의 변동성 약간씩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시장에서는 베팅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한 말씀을 들어본다면요. 저는 뭐 창과 방패를 동시에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보통 이제 많은 또 기관 투자가분들은 이제 바벨 전략이라고도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지금은 아까 우리가 ETF 보여드렸던 것을 잘 머릿속에 그림을 넣어두신다면 코스피를 내가 따라가려면 적어도
반도체는 내가 들고 있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죠? 네. 그러면 적어도 내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뭐 사든지 아니면 조금 전에 보셨던 반도체를 좀 집중적으로 편입하고 있는 이 두 종목을 편입하고 있는 ETF를 한 손에는 좀 쥐고 계셔야 되는 게 안 그러면 이거 안 쥐고 있으면 코스피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예. 작년 하반기에 기관 투자가들이 엄청 힘들었던 게 생각보다 삼성전자 비중을 안 맞춰놨는데 튀어버리니까 다들 지금 예. 힘들었거든요. 네, 그러려면 적어도 그건 따라가자. 그리고 이제 한 손에는 그래도 정부의 정책을 믿어보자라는 생각입니다. 정부 정책이요? 예, 왜냐하면 네. 저는 작년 사실은 4분기에도 계속 이런 말씀들을 이제 외부 방송에서 좀 해드렸는데 코스피만 달려가지고는 안 된다. 코스피만 달리면 정부에서 지금 어쨌든 5천 돌파할 때 막 세레모니도 하고 좀 좋은 분위기였잖아요. 역시 5천은 우리가 만들어냈습니다. 뭐 이런 거였는데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코스피도 하시지만 코스닥 비중이 크시거든요. 계속 코스피만 달리면 이거 쉽지 않습니다. 분위기가 네. 싸해질 수 있습니다. 언론에서도 코스피 상승하는데 개인 투자자도 눈물 뭐 이런 기사들도 예, 나올 그렇죠. 수 있어요. 예. 그렇다면 우리는 6월에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코스닥을 이렇게 내버려 두기는 좀 쉽지 않은 환경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이제 코스닥 3천 이야기도 나온 거고요. 네. 근데 후속적으로 뭔가 대책이 좀 나와준다라면 결국에는 코스닥 전체를 우리가 사기는 어렵고요. 네. 국민연금도 결국에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위주로 살 수밖에 없거든요. 만약에 정부에서 이렇게 코스닥 비중을 좀 늘려주시죠라고 했을 때 국민연금도 시총 상위 종목들을 산다라면 코스닥 150이 결국에는 대안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에 그러면 한 손에는 반도체 관련된 부분들을 네. 쥐어야 될 거고 한 손에는 코스닥 150을 조정받을 때 좀 분할로 가지고 좀 두 쪽을 이렇게 가지고 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코스닥 안에 있는 섹터 중에서는 좀 주목되는 쪽이 어떤 쪽이세요? 지금 이제 펀더멘탈 쪽으로 가장 부담 없는 쪽은요. 아무래도 반도체 소부장이겠죠. 이 반도체 소부장이라는 기업들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사이클과 거의 동행을 하잖아요. 네. 동행을 하기 때문에 장비주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네. 반도체 캐펙스 사이클이 이루어졌을 때 이제 장비 반입을 하는 거죠. 이제 납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시차가 좀 있긴 하지만 근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돈을 잘 벌면 결국에는 투자한다, 따라간다. 예. 장비 산다. 이런 걸 알기 때문에 그들의 주가가 움직이면 장비주는 같이 움직입니다. 이미 아직 수주 안 하고 계약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소재는요. 지금 가동률이 계속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잖아요. 워낙 지금 메모리 쪽이 업황이 좋으니까. 근데 지금도 가동률이 좋아서 괜찮은데 만약에 램프업에서 캐펙스를 늘리게 되면 네. 당연히 소재 더 투입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반도체 소부장은 뭐 어쩔 수 없이 우리 코스닥에서는 좋은 이제 펀더멘탈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으로 이제 본다라면 결국에는 이제 2차 전지와 바이오가 좀 움직여줘야 되는데 2차 전지가 강하게 움직여주는 데 있어서의 역할을 최근에 로봇이 했잖아요. 예. 그러면 로봇이 조금 더 강하게 계속 뭔가 스토리를 만들어줘야 될 것 같아요. 실생활에 더 가까워진다라는 거. 네. 최근에 여기 영등포의 그 몰에 그 로봇을 직접 팔고 있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을. 로봇을 판다고요? 중국 로봇을. 아. 네, 3,100만 원 뭐 이렇게 해서 지금 팔고 있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몇 대 팔린 기사도 최근에 나오고 있거든요. 드디어 이제 우리 앵커님 옆에 진짜 이제 눈 옆에 이제 로봇이 이제 오는 거죠. 예, 예. 네. 근데 이제 그게 진짜 이제 잘 팔려야 그러니까요. 예, 거기에 들어가는 배터리 뭐 우리가 LFP보다는 그래도 에너지 밀도가 높은 NCM이 좀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지금 좀 있거든요. 아무래도 그리고 이제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네. 기대감도 좀 있는 거고요. 어쨌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이 로봇에서 좀 더 있을 때 연결이 되는 거고 그냥 자생적으로 지금 2차 전지가 뭔가 강한 모멘텀을 만들기는 전기차가 계속 지금 이제 잘 안 팔리는 환경이기 때문에 네. 물론 ESS가 이제 메이크업을 좀 해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최근에 이제 스토리나 내러티브나 로봇이 더 강했던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반도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1월 수출이 역대 최고. 그러니까 작년 동월 대비 거의 2배 이상 올라서 반도체 참 실적 좋게 나타나고 있는 흐름들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이는 것 같아요. 네. 뭐 반도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상승 사이클이 가려면 반도체가 계속 성장을 해야 된다.
근데 이제 단점은 있죠. 워낙 지금 성장이 기울기가 가파르잖아요. 근데 이 기울기 가파른 게 영원히 지속되지 꺾이는 않습니다. 순간. 네, 영원히 지속되지 않고 기울기가 살짝만 이렇게 기울기가 완만해져도 시장은 이제 예민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언젠가는 이 기울기가 이렇게 기울기가 살짝 꺾일 수 있다라는 것은 성장을 하는데 성장은 하는데. 옛날에 100% 성장했다면 70% 60%만 성장해도 이거 성장 끝난 건가? 이럴 수 있다는 예.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예민하게 잘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분위기 괜찮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이제 반도체를 그러면 언제쯤 팔아야 될지에 대한 이제 그 세 가지 이유를 한번 체크할 부분을 네. 가져온 게 있어서 그 자료를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지금은 좋기 때문에 굳이 먼저 팔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이 흐름을 따라가면 됩니다. 근데 어느 순간 제가 아까 기울기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 그때부터 조금 조심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지금 제일 왼쪽에 있는 그래프가 2023년도 캐펙스 네. 금액입니다. 140 정도라고 숫자가 돼 있는데 올해 아마존이 투자하는 숫자랑 23년도에 전체 빅테크가 투자하는 숫자랑 같습니다. 그만큼 원래 이제 많은 투자를 여전히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 투자가 아시겠지만 혹시라도 좀 꺾인다, 투자가 뭐 절벽이다, 이제 줄어든다, 지연된다 이런 이야기 나오면 당연히 우리 반도체한테는 안 좋겠죠. 네. 근데 최근에는 그런 이야기가 아직까지 없고 이번에 실적 발표할 때 빅테크들이 투자 여전히 많이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아직은 괜찮다라는 거고 두 번째가 당연히 지금 잘 팔리고 있는 메모리가 혹시라도 이제 재고가 이제 예를 들어서 재고가 이제 8주, 10주 뭐 이게 네. 이제 평균이라고 치면 최근에는 막 3주, 뭐 5주 미만 이렇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우리가 이제 뭐 산업 보고서라든지 뭐 기업들 보고서를 보는데 재고가 과거보다 좀 다시 또 길어지는 쌓이는 뭐 그런 부분들이 시그널이 나온다. 그러면 이제 제품 가격이 더 이상 올라갈 룸이 없는 거잖아요. 재고가 쌓이는데 제품 가격을 올릴 수는 예. 없지 않습니까? 수급이 타이트해야 가격을 막 올릴 수 있는 거죠. 공급은 늘고 있다는 네, 얘기니까요. 맞죠. 그래서 공급이 생각보다 수요보다 더 늘어나면 재고는 쌓이겠죠. 그래서 저는 재고 관련된 부분을 산업 리포트나 기업 리포트에서 잘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우리는 분기에 한 번씩 반도체 실적을 발표를 합니다. 그죠? 네. 근데 대만의 같은 기업들은 매월 실적을 발표합니다. 나냐라든지 이런 기업들은. 근데 뭔가 체감적으로 좀 더 빨리 체크를 할 수 있겠죠. 우리보다는 분기마다 실적 발표하는 것보다. 혹시라도 대만에 있는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이 월별 뭔가 실적이 나올 때 생각보다 이게 슬로우해지는 그런 숫자들이 나올 때는 조금 예민하게 이제 반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저런 세 가지 부분들이 만약에 이제 이야기가 나올 때는 그때쯤이면 잘 끌고 갔던 반도체의 비중을 살짝 줄여야 될 수도 있는 그런 시그널이기 때문에 지금은 뭐 자막에 나가는 것처럼 수출이 역대 최고 좋습니다. 즐기고 나중에 저런 타이밍이 이제 올 수 있으니까 저 내용들은 좀 기억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반도체를 관심 갖고 계신 분들 꼭 이 점을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마지막으로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긴 설 연휴 이후에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조언 마지막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연휴가 끝나고 나면 이제 거의 3월로 접어들거든요. 그러면 1월, 2월 신나게 우리가 좀 달려왔다라면 3월은 이제 2분기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2분기는 연준의 의장이 이제 바뀌는 타이밍입니다. 물론 이제 그분이 과거에 말했던 이제 말씀하셨던 이런 그런 코멘트나 뭐 성향들 때문에 지금 살짝 시장에서 긴장을 하고 있긴 하지만 네. 저는 이제 뭐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요. 네. 뭐 지금은 이제 연준 의장이 아닌 때 과거에 했던 발언들이고 이사일 때 네. 하지만 연준 의장이 됐을 때는 좀 톤이 전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시면서 2분기는 좀 1분기보다는 좀 슬로우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시면서 좀 뭐 지키는 것에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모셔서 더 많은 얘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KB증권 프라임센터 민재기 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설 연휴 전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오후 장세 어떻게 펼쳐질까요? 또 긴 설 연휴 이후에 어떤 흐름이 이어질지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설 명절 즐겁게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목요일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